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네, 아웃사이더입니다. 이은입니다. CP입니다. 네, 벤입니다. 벤이 아닌데 낙교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계신 낙교님이었고요. 너굴님 소리 좀 작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래요? 저요? 네. 괜찮은데? 아싸- 괜찮은데. 아싸님은 빨간 데까지 올라가요. 그런가? 네. 네. 말을 좀 크게 아니다. 네, 마이크 볼륨 좀 높여볼게요. 네. 네. 또 일주일 만에 지난주에 갑자기 클라인이랑 커서로 이렇게 대박을 치셔가지고. 대박 쳤어요? 네, 네. 대박이더라고요. 조회수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다들 반응이 남자 5시, 4시인가? 4시였나요? 모이니까 너무 시끄럽다고. 너무 시끄럽다. 근데 원래 엄청- 좀 취지가 잡담 방송이라서 그쵸. 우리 잡담 방송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지난주에 인트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의 정체성을 모르고 누르셨던 분들이 얘네 왜 이렇게 잡담 많이 하고 내가 못 알아듣는 얘기 많이 하고 시끄러워 이렇게 가신 게 아닐까. 그쵸. 약간 친절하지 않기도 하고 그쵸. 팟캐스트답게 뭐 좀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렇지만 그걸 참고 봤다. 참고 봤다. 그리고 꽤 리텐션이 높았어요. 의외로 보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지난 편은 주제가 좋았어서.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재밌게 좀 봤고, 네, 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재밌게 봤고, 그래서 요즘 계속 저는 사실 우리까지 AI를 다룰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낙교님이 AI에 훅 빠지시면서 이게 약간 전염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AI는 또 약간 다른 방식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생각하는 AI나 아니면 우리가 그 다룰 수 있는 도구로서의 AI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다. 그게 윤희랑도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공격하는 거 아니고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AI에 대한 흥분 상태 있잖아요. 이게 논문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논문이 나왔다. 새로운 게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근데 사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이걸 네. 안 따라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뭐지? 약간 좀 남 얘기 같은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꽤 초창기에 GPT 처음 나올 때 뭐 소라 공개. 그래서 가보면 랜딩 페이지 하나 있고 이게 뭐가 나왔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뭘 발표한 거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ML 엔지니어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거 좀 논문까지 쫓아가시는 분들은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개발자나 실제로 이제 LLM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그런 것까지 그렇게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있지 않나? LLM은 물론 굉장히 좀 네. 충격적이었지만 그렇죠.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이익의 한계가 분명한 것 같아요. LLM만으로는. 그게 약간 지금 선을 좀 넘어가는 느낌? 그렇죠. 트위터에는 그런 얘기 조금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커 초반에 나왔을 때 그때 한 1년 바짝 거의 매주 소식이 나왔잖아요. 피그 나오고 뭐 코어OS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매주 그런 게 소식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게 LLM을 활용한 도구들이 릴리즈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빠른 사람들은 이미 업계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작년에 시작을 했고 작년이나 그렇죠. 작년 초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 성과들이 이제 조금씩 대중화되고 프로덕트로 나오는 있죠.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지금 그런 혼돈 상태긴 한데 사실 뭐 커서도 그렇지만 커서 비슷한 거 되게 많거든요. 막 리플릿도 있고 윈드서프도 있고 엄청 많이 찾아보셨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막상 차이나 뭔가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지라는 걸 파악하기 좀 힘들어요. 지금 대혼돈의 시대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낙교님이 저렇게 에디터를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게 너무 생소해요. 항상 하나였잖아요. 이맥스. 근데 사실 근데 다 까보면 거의 다 VS 코드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VS 코드고 근데 외부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네. 클라이언트도 VS 코드에 도는데 그거를 따로 돌릴 수 있게 완전 웹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있어요. 오픈엔지 같은 거. 그리고 그때 누가 데빈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네, 데빈은 데빈. 웹에서 PR로 해주죠. 데빈은 꽤 비싸지 않아요?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볼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오픈엔지라는 게 오픈 소스로 또 비슷한 거 만드는 거더라고요. 근데 열어보면은 클라이언을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옮겨놓은 느낌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대혼동기
그러니까 라서 클로드 낙규님이- 코드는 저도 안 써봤는데 그건 CLI로 돈다 맞아요. 그러고. 그것도 있고 아이더라고 또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규님이 아이더 있죠. VS 코드 기반의 에디터를 쓴다는 게 생소하잖아요. 지금 약간 에디터에 대한 주도권을 AI한테 뺏기고 있어요. 원래는 사실은 다 자기만의 고집이 있잖아요. 그쵸. 뭐딱 쓰는 거. 음. 딱 하는데 이거를 AI가 안 되면 못 쓰니까.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렇죠. 절로 가야 그래서 되나. 누가 이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래는 얘가 내비게이터고 내가 드라이버였는데 지금 이제 주객이 전도되고 맞아요.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얼마 전에 트위터에 올리긴 했는데 그 린트 도구를 좀 새롭게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약간 린트를 그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프로젝트에 도입을 했거든요. 룰을 바꾼 다음에 린트를 딱 돌렸더니 10,000개가 나온 거예요. 네? 린트에 걸리는 게. 아. 린트는 사실 코드 규칙 같은 거니까, 코딩 규칙 같은 거니까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엄두를 못 냈죠, 사실. 고치는데. 또 제가 이제 린트 규칙 같은 게 왜 그런지는 보여도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알기 어려운 자잘한 약간 것도 많고. 그렇죠. 트리키한 것들도 있고 네. 하니까 못 고쳤을 텐데 요번에는 이제 커서 도움을 받아서 고쳐보자 하고 오. 시도를 해서 한 일주일 끼깅해서 했거든요. 네. 진짜 하면서 약간 한 8,000개쯤 넘어가니까 커서가 제한을 하고 나는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기계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커서가 드라이버고 나는 정말 이것만 수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가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라도 좀 그런 기분이 들었죠. 그런 걸 느끼는 시점들이 오는 것 같아요. 다른 시점이겠지만 지금 진님이 또 루코드라고 저번에 클라이언을 얘기했는데 클라이언의 파생 모델, 파생 그 확장이 있거든요. 네. 걔가 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요. 클라이언은 그냥 얘는 좀 약간 비교할 건 아닌데 애플 스타일 주어진 대로 써라. 룬은 이제 막 아키텍처 모드도 있고 커스텀 그 프롬프트도 넣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루코드 잘 쓰고 계신다고 해주셨네요. 근데 저도 약간 그걸 좀 써보면서 저는 도구를 다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보통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모델은 다 똑같잖아요. 그쵸. 클로드. 가면 벗기만 클로드. 그렇죠. 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거. 잘 도는 게 클로드밖에 없어. 제가 그러니까 느끼기엔. 핵심으로 도는 건 클로드 아니면 결국 챗GPT가 하는 건데 그럼 이 중간에 사실 하는 거는 뭔가 내 코드를 축약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읽을지 이런 동작들까지 중간 어떻게 보면 게이트웨이가 프록시 같은 역할만 해주는 거잖아요. 내 VS 코드 조작해주고. 맞아요. 과연 그게 얼마나 난이도 있는 작업 이렇게 내가 코드 까보진 않았거든요.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품이 성능이 차이가 나잖아요. 사용 경험. 나죠.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 그냥 UI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런. 커서가 초기 독점을 잘했다고 생각하긴 해요. 커서가 진짜 오래 살아남을 거다. 클라이언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아직 매니악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것까지 설치해서 써야 되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건 확실히 개발자라고 이거를 다 써보진 않았다. 그럼요.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늦게 시작해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올라와도 그렇고 막상 얘기를 해봤을 때 물론 현업이 바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막상 그거까지 첨단까지 써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커서가 진짜 포지션이 잘한 것 같아요. 커서 AR이 진짜 높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최선은 아니지만 그걸 독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닐 필요도 없어. 약간 그런 포지셔닝으로. 그런 느낌은 좀 있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느끼는 것 같아요. 커서가 원래는 그 아까 말한 기본 모드만 하다가 이제 클라이언트처럼 에이전트 모드도 하고 하는데 그쵸. 클라이언트까지는 사람들이 시도 못 해보는 게 물어보면 이 비용 API 키를 넣는 데서부터 약간 그쵸 딱 맞아요. 끊기는데 커서가 좀 빨리 따라오고 지금 코파일럿도 따라오고 막 서로 하루 지나면 서로 나오고 딥 리서치인가요? 네. 또 엄청나다 했더니 막 퍼플렉시티 나오고 그로그 막 공짜로 맞아요.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곤 왜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로그 심지어 잘 되세요. 그냥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 모델에서는 된다고 써 있거든요. 네. 그 제일 비싼 거 구독해야지. 근데 그냥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공짜인 거야? 그게 의문이 드는 거죠.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더라고요 요즘. 전 지난주에 집에 가면서 어떤 게 최고다 이런 마인드를 좀 내려놓긴 했어요. 약간 예를 들어 코파일럿 너무 잘하니까 코파일럿 써야지. 그리고 저 커서로 넘어온 다음에 커서 좋으니까 커서 써야지. 클라이언트는 뭐야?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그 막
성능 차이가 너무 막 많이 나는 걸 보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 많이 테스트해보고 받아들여야 할 시대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매주 다르다. 그리고 나균님이 계속 이렇게 새롭게 찾아서 보시는 것 자체가 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단정짓고 뭐가 좋다라고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시점인 것 같은. 그래서 약간 그 폭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정리가 되겠죠. 살아남는 건 살아남고. 근데 지금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긴 해요. 너무 빨라 다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걔들은 지금 클라이언보다 더 좋은 걸 써서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개밥 먹기. 돈 그러니까 엄청 약간- 쓰면서 이 정도 돈 괜찮아. 개발하는데 이거 10만 원 들어도 돼. 그 우리도 기억해 보면 그 코어OS 같은 거 만든 분들이 구글에 있다가 그냥 도커 나오니까 바로 나가서 창업해서 그거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인수되고 그랬었잖아요. 조기에 보면은 그렇게 빠른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뭔가 빅테크에선 이미 이런 코드 그 AI 기반으로 코드 작업하는 게 너무 익숙한 걸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 아는 분이 없어서. 아니 그쪽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없진 않잖아요 아니, 주변에. 사실 이야기가 없진 않았죠. 뭐 예전에 MS 얘기도 들어봐도 리서치 랩 같은 데 계시는 분들이 약간 무섭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AGI 얘기 아직 멀기는 했지만 약간 그 AGI의 가능성을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고, 그게 뭐야 도대체 왜 저런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궁금하다가 오픈 AI 나오면서 이제 서로 약간 경쟁적으로 그동안 쌓아만 놓고 있던 어떤 기술들을 이제는 분출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들을 받죠. 오늘 그 얘기까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링크 하나 했던 거 있거든요. 그게 팀 오렐리가 정확히 누군지 아세요 혹시? 팀 오렐리. 오렐리 아니에요? 오렐리 책 출판사 사장? 사장인지 뭐 창업자인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사장님이죠. 사장님 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이 쓴 네. 글이 하나 올라왔었거든요. 그거- 소프트웨어의 뭐 기존에 생각하던 그렇죠. 프로그래머의 그거는 종말. 그런 프로그래머의 제목. 종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거를 제가 일본 웹 보다가 처음 보고서 번역해서 한번 쭉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패러다임에 많이 공감이 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코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로 코딩을 한다고 하면은 약간 그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저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좀 넘어가고 나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고 약간 옛날 방식 고수하는 내가 직접 다 따야 돼. 그런 사람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났던 것들이고 지금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에 가까운 글이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잘 썼어요, 글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맥락의 글이죠. 그래서 보통 좀 나오면 주니어가 교체될 거다라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쵸. 사실 네. 이 글은 그렇지 않다. 근데 사실 여태 모든 변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AI 네이티브 세대가 당연히 살아남는 거고 거기에 적응 못한 사람이 뒤처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그래서 저는 복잡한 코드를 짜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 AI만으로 약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없으면은 코드가 커질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스트래티지 패턴 같은 거 너무 당연하게 쓰잖아요. 요거 어댑터가 다르니까 쪼개서 쓰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여기에 코드가 쌓이면서 이제 막 분기치고 하면서 버그가 미친 듯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AI한테 짜달라고 했을 때 이걸 잘 쪼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파일이 그렇죠.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는 가는데 버그가 많고 테스트 없고 그런 이제 완전 초보 프로그래머 짠 것 같은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말로 할 수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채팅이 아니라 말 그러니까 보이스를 얘기하는 채팅 말하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채팅으로 그걸 표현해 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코드 레벨에서 그걸 스트래티지 패턴으로 쪼갠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TDD 전략이라든지 그거를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안 되지만 발전하면 그 될 단계까지 수도 갈 수 있지 있을 것 같다.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그래서 약간 그거 자체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다른 글도 있었어요. 그 약간 완고한 개발자의 종말인가 너무 비슷한 다른 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같이 읽고 얘기해 보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업무에서 요즘은 이제 코딩을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사실 조금씩 테스트했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못하다가 저번에 듣고 방송하고 써보셨나 주말에 막 올리시긴 사이드 했었는데. 프로젝트를 좀 해봤거든요. 에이전트 모드로. 네. 근데 일단은 사이드 프로젝트가 진도가 나가기가 좋아요. 약간 그동안에 이렇게 하면 시간도 좀 부족하긴 했지만 약간 그런 거. 아, 오랜만에 하는데 이거
스택을 요즘 최신 스택으로 해볼까? 아. 최신 스택으로 하면서 문서를 읽고 어떻게 설치하다 하다가 좀 마음에도 안 들고 막 그거 한 2시간 하다가 내일 하자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진도는 안 나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재밌죠. 일단은 그런 재미는 있는데 약간 느낌이 옛날에 그 약간 몰입해서 내가 막 재밌게 사이드 코딩 하던 느낌이 아니라 몇 번 하다 보니까 프롬프트 날리고 이제 기다리고 기대서 게임 한 판 하고 꽤 오래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그 게임 한 판 이렇게 하고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러고는 그냥 끝나고 들어가면 코드 한 번 읽고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코드 읽는 좀 귀찮네. 계속 그럴 거잖아, 굳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저번에 나경님 얘기한 것처럼 실행만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나? 되네. 그러고 이제 다 돈 액세트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게 아직은 뭐 아까 얘기한 그 정도의 AI까지 가진 않았을 테니까 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히니까 지가 스스로 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며칠간의 기술 부채가 한 번에 나한테 온 느낌?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서 얘는 왜 이렇게 짰을까? 되게 마음에 안 들게 생겼는데? 하고 이제 제가 그거를 지금 한 3일간 AI한테 계속 외주를 주다가 지금 이틀은 지금 내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거 다 일일이 고치고 이 방법 아닌 것 같아. 방향을 근데 좀 틀어서 다시 한번 제공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코드 방향을 막 틀고 있거든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좀 받은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환멸이랑 흥분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건 안 되나?라는 그 절망감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제가 그걸 저는 그걸 스티뮬러스 할 때 느꼈어요. 스티뮬러스도 완전 COC거든요. 그러니까 컨벤션 기반으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알고 있어요. 되게 잘 알고 있어. 근데 못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일을 못 찾아요, 기본적으로. 관련된 파일들 3개만 알면은 정확히 풀어낼 수 있는데 그걸 못 찾고 헤매니까 그 파일 3개만 컨텍스트로 주면 풀기는 해요. 그렇게 하면 풀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잘 못 풀긴 해요. 약간 COC가 꼬여가지고 이게 했는데 안 되네요 하고서 또 계속 돌고 무한 반복 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절망을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저는 그때 프롬프트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가다듬으면서 보완했던 게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얘가 못 풀던 문제를 결과적으로 풀었을 때 내가 풀었거나 그걸 다시 피드백 줘야지 걔가 그걸 보고서 그런 실수를 좀 덜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이 불가능하진 않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거를 좀 느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못 오기도 했고 하니까 약간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삼아서 꺼냈는데 너무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넘어가시죠. 계속 해야 네. 되나 봐 나중에. 근데 사실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애플의 새 제품이었거든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M1 나올 때 우리 엄청 신나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 오늘 한국 스토어에 M4가 풀려서 그 얘기도 좀 한국 스토어에는 안 풀렸어요. 팔진 않죠. 사이트가 떴지. 사이트가 네. 떴군요. 네. 사이트에 한국은 출시일 미정이고 미국은 네. 출시일 정해졌고. 그래서 M4 에어가 이제 떴는데 뭐 같이 해서 뭐 어제도 그렇고 약간 다른 제품들도 떠서 그거 좀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식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죠. 발표 영상 같은 게 올라온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냥 트위터에서 팀쿡이 네. 막 이렇게 원래 팀쿡이 에어 뭐- 올리고 그쵸. 그게 공식 발표 아닌가? 아니죠. 근데 원래 뭐 티저처럼 해서 내일 새벽에 갑자기 에어 발표장에 잡혔나 했는데 발표 안 하고 그냥 바로 공개해버려. 근데 에어 전에 다른 거 먼저 공개했어요. 그 전전날인가 뭔가. 에어 전에 아이패드가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그러니까 아이패드 에어. 최근에 1, 2년 사이에 좀 이런 방식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행사 열어서 하는 그 WWDC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거 말고 일주일에 하나씩 작년에도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주일에 하나씩 땅땅땅땅땅 이렇게 하는 거를 작년인가부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에어 나오고 에어래 아이패드 나오고 에어 나오고 그리고 맥 스튜디오 나오고 근데 같은 날 나온 거 아니에요? 같은 날 나오긴 했죠. 그 아이패드 시리즈가 앞에 나왔죠. 아이패드가 하루인가 나오고 이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맥북 에어랑 맥 스튜디오 같은 날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에어 팀쿡이 티저 같은 거 올려놓고 아이패드 에어랑 그쪽 라인업 하길래 맥북에 안 나오나 보다 또 그랬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맥북 에어를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M4 에어를 다들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저는 에어가 이렇게 빨리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 M4 프로를 얼마 전에 시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요? 얼마 전에 받았는데 에어가 나왔는데 저는 14인치 M4 프로고 15인치 에어가 제 거보다 0.1kg 적게 나가더라고요. 가벼워요. 무게가 가볍더라고요. 별로 차이 안 그래서 나네요. 포트 4개잖아요. 포트 4개. 썬더볼트. 근데 사실 차이가 클까? 제가 하는 작업 정도에서 차이가 클까? 근데 저것도
근데 뭐 요즘에 뭐 충전기 작은 거 많으니까 네. 충전기가 좀 크죠, 제가. 근데 저는 그렇게 스펙 차이 안 날 거면 13인치 에어로 가는 게 맞다고 그냥 저도 봐요. 13인치 에어가 낫지 그리고 않아요? 사실 저도 13인치. 그렇게 따지면 M3 맥북 에어도 사도 됐어요. 그냥 왠지 나올 것 같으니까 못 산 거지. 음. M4나 M3나 별 차이 근데 없어. 많이 차이가 나죠. 모니터 때문에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모니터를 외장 모니터 연결하는. 네,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에어를 못 가고 있었거든요. 좀 기다리다가. 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모니터 2개를 쓰는데 사실 네. 집에서도 모니터 2개 쓰죠. 근데 저는 맥북도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모니터가 3개인 개. 거죠. 그쵸. 요게 제가 일반적인 작업 패턴. 그게 안 되죠. 수년간인데 닫고 그러니까 두 대만 연결. 에어가 안 되고 정확히는 그 프로가 안 붙은 거 M1, M2, M3 이게 다 안 돼요. 아이맥도 안 됐죠. 근데 네. M3는 M3. 크램쉘에서는 두 대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2대만 되는 건데.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외장 모니터 2개까지 연결돼. 가. 근데 이제 설명을 보면 M3는 덮고는 돼요. 네. 근데 보통 외장 모니터 할 때 그거를 구분하지 네. 않거든요. 그쵸. 네, 근데 사실 까보면 M3까지는 다 안 되고. 근데 그게 설명이 에어에서 된다가 아니라 칩을 가지고 얘네가 구분해서 설명하거든요. M1과 M1 프로, 맥스 이렇게 맞아요, 나눠서 맞아요. 하는데 네. M1이 안 되고 저는 1, 2, 3가 안 됐으니까 저는 작년에 나는 M4 에어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 듀얼 모니터를 깨닫고 어떡하지? 프로 안 갈까? 되나? 그쵸. 어떡하지? 했는데 이번에 딱 나왔는데 이번에 되더라고요. 네.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스크롤을 홍보 사진이 딱 뜨고 스크롤 딱 내렸는데 중간에 외장 모니터 2개까지 지원합니다. 근데 전에도 오. 2개까지 네. 지원했거든요. 네. 근데 그 홍보 사진이 맥북 열고 있어. 오. 그 이거는- 홍보 사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일까 이게? 약간 하면서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네. 그러면 이번엔 따지고 보면 덮으면 외장 모니터 세대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아니고.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왠지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설명 보면 아예 사이트에 설명이 있어요. M3는 덮개가 닫힌 상태에서 뭐 2개를 뭐 60K 2개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6K. 근데 M4 와서는 6K. 그 덮으라는 말이 없어져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덮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거 보면 되게 설명 어려워요. 아니, 안 덮어도 막 이런 거 그리고 약간 이거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보면은 제가 그 M2 프로 맥 미니를 샀거든요. 네. 중고로 샀는데 걔도 외장 모니터가 3대까지 돼요. M2 프로는. 근데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 네? 그게 썬더볼트로 2대가 되고 네. 그 HDMI 포트가 있거든요. 어. 그러면 HDMI 포트를 꽂고 썬더볼트 2개를 꼽으면 안 돼요. 네. 아니야. 썬더볼트 2개 꼽고 HDMI 꼽으면 안 돼. 순서가 HDMI부터 꼽고 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썬더볼트로 나가는 주사율이나 뭐 이런 게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이게 약간 미묘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누가 막 물어본 거 찾아보니까 그 순서를 바꿔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순서가 그런 어디 순서로 그렇고 이게 M3 에어도 여기 공식 사이트에 제가 찾아봐서 설명 보면 2개 연결 사용 방법이 하나는 썬더볼트 연결합니다. 맥북을 덮습니다. 두 번째 거 연결합니다. 이렇게 안내돼. 너무 웃겨 그게 기본 절차에 크림쉘로 만든다는 게.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 M2 프로 그 맥미니 같은 경우는 그 디스플레이 인식하는 게 HDMI랑 요 그 썬더볼트나 디스플레이 포트로 뽑는 거랑 완전 별개로 취급되면서 뭔가 순서가 꼬이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보면 또 요 외장 모니터 이슈가 되게 재밌는 이슈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맥북 에어는 크게 다른 거 바뀐 건 사실 하나도 없고 네. 색깔 추가랑 색깔이 외장 추가됐어요? 모니터 파란색. 파란색. 스카이블루. 여기 있는 아이맥 이거랑 비슷한 색깔인데 보이실까? 보이네요. 약간 이쁠 것 같고 근데 저도 13인치 그 전에 M3 에어인가 M2 에어인가 있는데 네.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훨씬 가볍고 저희 15인치 맥북 에어 M3도 있고 한데 15인치 맥북 에어 그때 윤말 듣고 샀다가 왜 또 윤 탓이에요? 네. 약간 들고 다니는데 약간 14인치 프로랑 비슷한 무게예요. 근데 13인치 에어를 들으면 이거 아무 때나 훨씬 들고 가볍죠. 그러니까 이게 뭐 타블렛처럼 아무 데나 들고 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 어차피 에어로 왔으면 13인치를 하거나 어차피 화면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3인치 에어 아니면 그냥 14인치 프로나 이 정도가 낫지 않나.
15인치 에어는 아까 말한 대로 포트도 2개밖에 없고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에어는 무조건 13인치고 근데 프로는 또 매력이 있어. 프로는 제일 좋은 거 사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 16인치 들어봤어요? 그렇긴 옛날 한데. 인텔 맥 쓰는 것 같아요. 옛날 인텔 맥. 근데 약간 프로는 그런 매력 있잖아요. 똑같은 폼팩터인데 얘는 진짜 괴물 같은 걸 들고 다니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근데 프로 그런 일 안 하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아까 얘기를 돌리는 건 아닌데 저도 13 에어 좋은데 네. 최근에 그 AI 에이전트 하면서 내 코드창이 너무 좁아요. 양쪽을 다 열어놓고 밑에 맞아. 내 코드가 이만큼 보여. 근데 어차피 내가 코드 안 짜잖아.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게 좁아.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오른쪽에 커서 열려 있고 그렇죠. 왼쪽에 클라이언트 떠 있으면 더 좁아. 보통 오른쪽은 안 여는데 이게 꼭 열어놔야 되거든요. 열어놔야 되니까. 보조 모니터까지 이제 그리고 처음엔 조금 열어놨는데 그러니까 걔가 말하는 게 잘 안 보여서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얘가 중요한 건데. 저도 메인 코드 창 안 보여도 돼. 얘가 정리해준 거 봐야 돼. 맥북 에어 15인치 그렇네요. 저한테는 제일 딱 좋아요. 약간 15인치? 방방. 저는 이제 우선 프로는 한 손으로 들면 약간 손목이 아프거든요. 근데 맥북 에어는 15인치라 그래도 한 손으로 좀 들을만 하고 그리고 창 분할을 약간 양쪽으로 2개로 이렇게 띄워놔도 나름 볼만한 정도. 13은 창 분할해서 양쪽으로 띄워놓으면 사실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희망적으로는 좋다인 것 같아요. 취향이 있죠. 네. 저도 이게 새겨 나오면 거의 약간 저는 거의 새로운 색깔을 사긴 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느낌도 나고. 맞아요. 저도 딱 항상 사야 그러는데. 누가 M4 에어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블루카이 부르면 알아본다. 그러니까 검은색이면 모른단 말이야 쓰는지. 그렇죠. 똑같은 여기 About Mac 이런 거만 눌러봐야 보이니까. 근데 M4 좀 탐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M1 프로 쓰는데 M1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약간 배터리가 좀 빨리 닳기 시작하는 것 같긴 했어요. 한 제가- 2년, 3년 됐나요? 이제 3년? 컴퓨터를 좀 끄고 다녀요. 제가 관리 잘 안 해서 배터리 관리. 탭 다 띄워놓고 그냥 덮고 다니니까 그러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봐도 지금 탭이 열린 게 도대체 몇 개야 저기. 저 창만 있는 거 아닐걸요? 저런 창이 여러 개다. 그럴 수 있죠. M1보다 2배 빠르대요. M4. 뭐, M1보다. 근데 사실 M1도 만족스러워서 저는 그렇죠. 그 느낌을 잘 모르겠긴 해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 M1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옛날에는 인텔 맥을 쓸 때는 이게 뭔가 뒤에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팬이 돌거나 네. 뜨거워지잖아요. 막. 사실은 이상한 게 돌다가지도 않아요. 정상적인 게 돌고 있는데. 그런 수 있죠. 근데 뭔가 내가 잘못 띄워놨거나 이상한 뭐 프로세스 돌고 있으면 이상하다는 게 꼭 악성을 말하는 건 아닌데 돌고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걸 몰라. 늦게 발견하는 거. 좀 어느 순간에 너무 오래 돌아가지고 버벅일 때가 있는데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액티비티 모니터 켜보면은 이거 왜 돌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발견하는 게 늦어져가지고 그거 빼고는 사실 M1을 쓰면서 성능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개발 아니면 모르겠어요. 사실 체감상 저도 제일 좋았던 건 인텔에서 M1으로 처음 넘어왔을 때. 그때가 제일 그쵸. 맞아요. 너무 충격. 천지개벽이었죠.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었고 M1에서 M2 갈 때는 그냥 새거 산 기쁨 정도. 네. 내가 막 그리고 빠르다 이런 거는 별로 없긴 해. 정확히 모르겠긴 한데 지금 고사양 모델 중에서는 발열 때문에 문제 있는 모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발열이 이제 인텔이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제 M1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팬 없이 돌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닌 느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에어 시리즈는 팬 지금 없지 않나요? 없긴 하죠. 네. 그래서 무조건 고성능 모델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이 나온다면. 저는 회사에서 저 아이맥을 쓰거든요 지금. 여기는 음. 아이맥 색깔만 다른 거 쓰는데 유닛 테스트 이제 실행을 하면 얘가 코어 수만큼 그 동시 병렬로 유닛 테스트를 네. 실행하거든요. 파이 테스트 실행하는데 근데 딱 돌리면 8개가 떠요. 8코어짜리니까 8개가 뜨고 돌면서 한 10% 정도 지나면 후 하는 소리가 나요. 아이맥에서 팬 도는 소리가 나죠. 근데 얘로 바꿨잖아요. 프로 얘 쓰면 12개가 떠요. 그리고 소리가 안 나. 그냥 후사삭 하고 끝나요. M4? M4 프로. 그래서 좋다. 약간 성능의 체감을 약간 했던 그럼 아이맥 걔도 M1인 거 아니에요? 회사에. 아이맥 M1이죠. 그러니까 M1 차이가 확실히. 좀 나더라고요, 확실히. 성능 차이가. 근데 코어수도 M1에 비해 차이가 2배도 대단하긴 하죠. 엄청나죠. 3년 네. 사이에 2배면 그죠. 엄청나죠. 지금 저는 약간 애플 실리콘 발표하면서부터는 그냥 뭐 다 필요 없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일 좋은 거 발표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약간 자기 모델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 너무 빨리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M1을 팔지도 않고 그죠. 뭐 사실 조절할 수만 있다면 한 2년마다 하나씩 나와도 그쵸, 될 그쵸. 정도긴 하죠, 사실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저는 좋았던 게 얘가 램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요번에 에어도 16기가부터 시작하던데.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램이 많은데 그 낙교님이 맨날 얘기하는 로컬 LLM을 돌리기에 괜찮은 데스크탑이 되어가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랩탑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랩탑은 사실 로컬 LLM 돌린다는 상상 잘 못하는데 M1, M2 에어에서 돌렸을 때도 그럭저럭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런 것조차 뭐 다른 브랜드의 랩탑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얘는 AI 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M1도 쓰고 M2도 쓰고 이렇게 노트북이 여러 대니까 좀 있는데 네. 약간 예전에 인텔 쓸 때 생각하면 제가 항상 2년에서 3년 정도에 바꾸는데 이미 기존 거는 너무 불만이 많아. 너무 느린 그쵸. 것 같아. 답답해. 그래서 바꿔. 근데 바꿨다고 엄청 쾌적해지지도 않아. 하지만 조금 나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느낌인데 인텔은 2년 정도 쓰면은 느려지지 않아요? 그게 기분이 느려지는 내가 알고 있어 느려지는 건지 진짜로 느려지는 게 뭔데 실제 내가 느끼기엔 좀 느려졌어요. 많이 느려져서 빨리 바꾸고 싶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의 약간 그 느낌은 사실 바꿀 때가 됐는데 내 M1 아직 괜찮은데? 사실 좀 이런 느낌이에요. 네, M1 아직 쌩쌩한데? M1도 아직 괜찮아요. M1도 사실. 예전 같으면 이거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직 쌩쌩한데 굳이 바꿀까 말까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1년에 나온다고 치면 지금 이제 3년 4년 된 거잖아요. M1 나오고 나서 3년 된 거죠. 3년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3년. 생각하면 꽤 오래됐는데도 맞아요. 굉장히 좋으니까 성능 자체는. 근데 저 지난번 아이폰 11 쓰다가 이번에 제 최신 15인가요? 16으로 넘어왔거든요. 저 아이폰 11 되게 빠른 줄 알았는데 16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걸로 넘어가 보니까 체감이 다르긴 해요. 몇에서 그래서 넘어갔다고요? 11에서 그건 11에서 넘어가니 근데 저 그런 거 11 아닌가? 쓸 때도 내 아이폰 아직 쌩쌩한데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M4로 넘어가 보시면은 다른데? 이것도 M4예요? 아니요, 저 이거 M1인가 그래요. 저는 최근에 그건 좀 느끼고 있어요. 그 뭐지? 아이패드 전 미니 쓰거든요. 미니 사이즈가 딱 좋아가지고. 근데 아이패드 미니를 쓰니까 이게 제가 그 북마크 서비스 만든 거 로보 글에 읽는데 확실히 버벅이는 게 느껴져. 그 스크롤을 할 때. 그래서 약간 M 시리즈 코드를 넘어가고 잘못 싶다. 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패드 미니가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아. 대표 싸구려 이거 갤탭이 더 좋아. 갤탭 훨씬 빠르고. 갤럭시 8로 이제 넘어오신 CP. 전 애플 다 버렸기 때문에 맥북 빼고. 아.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솔직히 맥북 에어는 그냥 나올 것 같다. 폼팩터도 저는 더 얇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와, 더 얇고 지금보다? 왜냐면 예전에 맥북 에어 인텔 때 나온 거 생각하면 지금 M4 시리즈는 훨씬 더 얇고 훨씬 더 그런가? 배터리를 포기하더라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2인치 애플이 12인치 맥북 에어 내놨을 때 인텔인데 그때 펜 없이 나왔다가 망했잖아. 진짜 가벼웠어요. 근데 그게 그때 망했던 이유가 성능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M1 정도로 그 정도의 무게랑 이게 나오면 저는 맞아. 약간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런 폼팩터를 에어가 가져갈 만한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나왔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는 별로 지금도 얇지 않아요? 그때가 얇나? 그때가 더 얇아. 12인치가 제일 얇았죠. 왜냐면은 11인치 그 봉투에 넣는 거 말고 금색으로 나왔던 거 엄청 얇은 거. 나왔던 게 엄청 작은 거 있죠. 12인치 12인치. 애매한 사이즈 있어요. 네. 12인가 11인가 그거 그러지 않았어요? 펜리스로 나온 거. 딱 한 번만 나오고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거에서 로즈 골드가 처음 나왔어요. 아, 맞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 엄청 예뻐. 키보드도 엄청 구려가지고 욕 많이 네, 먹지 저 그 않았어요? 와이프가 샀었거든요. 근데 나 이거 썼는데. 타블렛보다 가벼워요. 근데 저 그거를 진짜 예뻐요. 이거- 근데 저거 이거- 브라우저만 해도 느렸어요, 쟤는. 이거 가볍긴 했죠. 맞아. 브라우저 크롬만 띄워도 아니, 느렸어요. 그렇네. 인텔에다가 펜리스가 말이 안 되지. 지금 인텔 펜리스가 말이 안 생각하면 되지. 저 폼팩터에 M1 넣고 그쵸. 펜리스로 내면 그럼 배터리도 오래 갈 거고 괜찮을 성능도 것 같네요. 괜찮은데 확실히. 저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거 대비 별로라서 솔직히 별로였고 근데 그 맥 스튜디오 그거 나온 게 좀 놀라웠어요. 저는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폼팩터를 바꾸거나 아예 근데 약간 그 앞에 얘기를 해보면은 아이패드 때문에 애매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패드랑 뭐가요? 포지션이 겹쳐서. 맥미니가요? 아니요. 그 지금 아까 그 12인치 맥. 엄청 안 돼. 얇은 맥북. 그러니까 애플의 생각은 안돼 아니야 전혀 아니고 왜냐면
써보신 분 알겠지만 아이패드 OS가 너무 구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는데 얘네는 그렇게 아니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저도 나균님이랑 같은 생각인 게 아이패드 내면서 그 키보드 있잖아요. 터치패드 달린 키보드도 항상 같이 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거 보면은 키보드 매년 바꾸고 있죠. 포맷을. 그거 엄청 비싸잖아요. 41만 원이에요. 그거 하나에 그거 호환 안.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하네. 왜냐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그거랑 매직 키보드 합치잖아요. 맥북 에어보다 무거워요. 맞아. 지금 맥북 에어보다. 맞아, 그러니까 맞아. 비싸기도 맥북보다 그거를 비쌀걸요? 같이 생각했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떼지잖아요. CPU 탭으로 떼지니까. 갤럭시 탭 지금 울트라 이거 딱 붙으면 완전 컴퓨터예요. 안드로이드잖아. 탈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기로 예전에 그 루비카이 갔을 때 일본에 가니까 그때 제가 맥북 11인치 쓰던 거 기억해요? 네, 그때 맞아. 그거 완전 그런 거- 옛날 거. 그런 거 왜 쓰냐고 했었는데 일본에 진짜 많았어. 일본에 쓰는 사람 왜냐면 작은 폼팩터에 대한 게 있는데 네. 그게 사실 지금 보면은 11인치인데 열면은 지금 13인치보다 커요. 거의 비슷해. 베젤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CP가 말하는 것처럼 맥북 12인치가 거의 제일 작은 모델이었을 거예요. 제일 가볍고 그거 시도를 한 사람도 좀 있었어요. 저도 엄청 하고 싶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CP 아내분은 잘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냥 가벼운 작업하기에 왜냐면 컴퓨터를 그렇게 헤비하게 안 나쁘지 쓰니까. 않죠. 아니요 네. 컴퓨터가 느린 거에 대한 반응이 없고 나는 크롬만 띄워봐도 이거 느려서 나는 네이버도 못 들어가겠다 그 정도인데 사람의 차이 있다.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에어도 옛날엔 에어가 15가 없었잖아요. 네, 13만 있었죠. 그래서 사실 모델이 왔다 갔다 네. 했는데 뭐 11, 13이었나? 네, 11, 가물가물한데 13 알았는데 사실 전 처음에 에어가 15 나왔을 때 어라?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약간 굳이 약간 에어에 어울리지 않는다. 좋다니까요, 그렇죠. 15. 맥북 에어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또 얘기도 근데 저는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M 시리즈가 나오면서 맥북 에어랑 프로의 경계가 진짜 무뎌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모니터 빼고. 근데 저 지난번 제가 맥북 에어 M2 15인치 살 때 메모리 제일 큰 게 24기가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32기까지 올라갔네요. 32. 전 기본도 16기가예요 지금. 그러니까 M3부터 32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에어 살 때 가장 거슬렸던 게 메모리 없어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M 시리즈 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이를 못 느끼니까 컴퓨터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메모리가 꽉 찼을 때 거의 느려지는 거였거든요. 저는 근데 메모리 더 키우고 싶었는데 에어 24는 이번에 32기가로 올라가면서 진짜 프로랑 차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맥북 프로 어떤 거야? 128기가까지 되지 않나요? 프로 128기가 뭔가 애매하지. 그럴 바에 맥 스튜디오 512기가 그거 사는 게 낫죠. 맥 스튜디오 512기가 진짜. 맥 스튜디오로 넘어가 보시죠. 네, 맥 스튜디오도 새로 나왔죠. 맥스튜디오. M4.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전 제품군에 M4가 들어간 게 처음인 M이 들어간 게 근데 처음인 지금 맥 스튜디오가 되게 이상하게 나오긴 했어요. 사실. 진짜 이상하게 나왔죠. M4가 나오고 M4 맥스였죠. M4 맥스 들어간 게 나오고 네. M3 울트라 단계 나왔어. 그러니까 그쵸. M3 그러니까 울트라가 없었던 M3 거예요. 울트라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없었죠. 네, 없었죠. 작년에 M3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M3 근데 작년에 맥스까지만. M3가 스튜디오가 없을 거야.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거 네, 같아요. M2 스튜디오만 나왔고 네. M3가 안 나와서 스튜디오 없애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스튜디오 유저로서 네. 아씨 없애나? 잘 없애잖아요. 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스튜디오 아니면 울트라가 들어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M3 울트라가 안 나왔었다가 이번에 울트라 그래서 저는 약간 뜬금없었어. 울트라가 뭐가 만들기 어려운가 보다. 그냥 두 개를 끼면 울트라 되는 거 아니고 저도. 설명은 그렇게 했던 네. 것 같은데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할 일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 울트라랑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맥스튜디오가 M4 맥스 모델이 있고 M3 울트라 모델이 있는데 M3 울트라 모델가 훨씬 비싸요. 가격이. 최대 메모리 용량이 다른 거죠 우선 코어. 근데 최대 안 하고 달라요. 그냥 기본으로 해도 기본도 96기가고 걔는 기본으로 해도 M4는 329만 원인데 M3 울트라는 제일 낮은 게 659만 원이에요. 가격이 그냥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선 메모리 근데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저기 네. 기본 스펙이 그쵸. 다 더블인데 그쵸. 스펙 차이 많이 나요. 그렇긴 하네요. 네. 지금 보니까 얘는 최저가 96기가부터 시작하네요. 코어도 결국 많이 차이 나네요. 결국 이 높은 모델에 바라는 거는 네. 맥스치가 어디까지 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계가 어디냐? 네, 한계가 어디냐의 차이라서 아마 M4 맥스는 그 한계가 너무 낮고 상대적으로 울트라는 그 한계치가 너무 높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700빌리언짜리 뭐 딥시크 뭐 671. 여기도 띄우네 만에 하고 있는데 그냥 째로는 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와. 띄워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애플도 저도 솔직히 맥미니 저 작은 거 나왔을 때
아 이제 맥 스튜디오 접겠구나. 애들이 왜냐면 역사적으로 맥 프로 라인업을 계속 정착을 못해요. 한 10년 그쵸, 넘게 그쵸. 지금 큰 거 나왔다 작은 거 나왔다가 뭐 쓰레기통 나왔다가 계속 바뀌는데 제 생각 애들 이것도 버리려고 했는데 네. LLM이 너무 뜨면서 아. 메모리나 뭐 이것 때문에 울트라를 부랴부랴 만들어서 이거 이대로 낸 거 아닌가. 전 그래서 솔직히 이것도 이번 울트라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아니 스튜디오가. 아. 그리고 이 다음에 저는- 또 폼팩터 바꿔서 거기다가 울트라 달고 나오거나 뭐 이런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100%라고 좀 생각합니다. 오, 그래. 왜냐면은 지금 CP가 LLM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은 원래 사람들이 예측하던 거는 그 로컬 라마라는 서브레딧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는 256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M2 스튜디오가 192기가 최고일 거예요. 네. 그래서 256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메모리.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오일리가 갑자기 나왔어. 512가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512기가 메모리가 필요한 작업이 없죠. 사실 딱히 그렇죠. 없죠. 영상 작업을 하면서 영상 작업도 이 정도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 맞아. 필요 없어. 그래서 약간 이건 뭐지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애플 그 맥북 에어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LM 스튜디오 같은 거 스크린샷 들어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얘네도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많이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문제는 512기가를 이것 때문에 넣기는 제가 봤을 때 수요가 너무 적어. 이거는 좀 그런가? 애매한. 엔비디아 지금 그래픽카드 쓸어가는데 갑자기 맥 스튜디오 막 지금 근데- 메타가 쓸어갈 수도 있죠. 개인용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개인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수요를 보고 나온 건가? 그리고 지금 애매한 게 아까 CP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M5가 지금 유니파이드 메모리에서 다시 분리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VRAM이 분리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LLM을 하기 위해 마지막 모델일 수 있는 거야. 고용량 그거 돌려볼 수 있는. 그렇긴 한데 지금 맥 스튜디오 설명에도 원래 막 3D 동영상 처리율 이런 게 나오는데 LLM 처리율이 있네요. 아 그런 게 나와요? 원래 3D 렌더링 이런 것만 네. 가지고인데 그러네요. 아, 파라미터 보진 않았어. LM 스튜디오로 인해서 LLM 생성 속도 막 이게 M3 울트라가 노렸네, 엄청 그러면. 빠르다 뭐 이게 아예 들어가 있네요. LLM 처리율이 M1 울트라에 비해서 16.9배네요. 와. 그래서 약간 요게 LLM을 진짜 앞으로도 뭐 모델은 계속 나올 테니까 더 좋은 모델들은 네. 그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제일 큰 거 사는 게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사람한테는이라고 붙이면 이제 개인용이라는 전제를 깐 건데 개인용이라고 하기에 1,400만 원은 너무 비싸지 않나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볼 건 아닌 게 네. 이미 개인 컴퓨터 시장 자체가 너무 비싸졌어요. 지금 아. 5090이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600만 원? 거의 600 500만? 정도? 그 그래픽 카드 하나 사느니 애 세트로 사는 게 낫. 그렇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 싹쓸이 해가면서 지금 수요가 그 물량이 아. 없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4070 아니 그 5070이 4090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네. 4090이 한 300 정도 하다가 240, 50까지 떨어졌거든요. 하루 동안. 그날 메모리 막 쏟아졌어요. 그거 발표한 날 그 어디죠?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 그거에서 아. 발표하고 나서 CS GTC였는지 뭐 기억. CES였죠. 1월이니까. 그 발표는 떨어졌는데 지금 한 350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동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모델 나온 게 정가가 400이고요. 5090이. 근데 물량이 없어서 중고로 이제 구한 사람들이 막 600 정도에 푸니까 네. 엄청 지금 빡센 와. 거죠. 그렇군요. 이미 개인 시장, PC 시장이 최고 쓰고 싶은 사람들은 게이밍이랑 다른 의미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0 정도는 쓰지 않을까? 어차피 모르겠어요. 뭐 한국에서는 그 정도 쉽지 그래픽카드 않을 거긴 넣으려면 한데. 뭐 파워 좋아야 되고 케이스 좋아야 되고 메인보드 괜찮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가겠네요. 그 정도까지 실험하고 싶으면 지금 그 정도 필요하면 사실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괜찮은 그렇죠. 선택할 수 있네. 그러네. 지금 여기 아까 69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네. 512를 하려면 코어를 GPU를 80코어짜리로 네. 225만 원 80코어. 더해서 이렇게 올려야 원래는 60코어예요. 네. 와. 80코어를 올리면 512를 선택할 수 있으면 네. 1,484만 원이 와. 나옵니다. 1,484만 원. 근데 환율 효과도 좀 있긴 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뼈 아프긴 하죠. SSD는 1테라예요. 1테라. SSD가 1테라인데 메모리가 512. SSD인가요,
이거? 512 SSD인가요? 약간 그러면 또 이게 메모리가 올리면 이건 한 4TB SSD 그러게. 뽑아줘야 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거 진짜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중고로 팔기도 힘들 수도 있어. 그런 거 생각하면 중고로 맥 스튜디오 지금 옛날 버전도 지난번에 살려고 보니까 다 비싸요 계속. 그런가? 그러면 네. 다행인데 약간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약간 좀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안 살 수는 있죠. 아, 올라오긴 있어도. 난 뒤처진 세대가 돼버리니까. 근데 환율이 얘네가 1500대 1로 계산했네요. 왜냐면 기분 나쁘네. 애플이 생각하기 거기까지 막 찍었잖아요. 근처까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지금 한국이랑 일본은 가격 면에서 너무 지금 힘든 시기. 아니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도 그렇고 일본 가서 사면 싸다고 들었어요. 일본 아, 그래요? 환율은 그게 낮을 대로 적용돼서 아, 음. 일본. M4 맥스도 512가 되네요. 아니구나, 이건 안 돼, 안 돼, M3구나. 안 돼. 선택권 네. 옵션이 M3 가 나와서 돼요. 헷갈렸어요. 네. 근데 저도 요즘에 이제 맥미니 제가 그 M4 나온 거 프로에다가 나름 사양을 계속 올려서 메모리 제일 높은 것도 집에서 써보는데 얘가 다빈치 리졸브 쓰는데 가끔 끊겨서 이게 약간 좀 찝찝해요. 그래서 맥 스튜디오를 샀어야 됐나 막 그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 방송용으로 그런 필요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고민하는데 저거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방송용으로만 쓰기 좀 아까워. 이거 여기서 LM 스튜디오 돌려서 토큰당 비용을 좀 받아야죠. 네, 스튜디오니까 우리 이거 디스플레이 8개까지 된대요. 아까 2개라고 막 환호하시던 분들. 저희는 그리고 지금 벌써 포트 저거 다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포트가 좋대. 앞에는 심지어 썬더볼트도 아닌데 근데 얘는 앞에도 썬더볼트 5라서 그리고 저 썬더볼트 5로 나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썬더볼트 5가 6개야. 와. 엄청나죠. 근데 약간 애매한 게 M3 울트라야. 그냥 저거 이름만 M4로 바꾼 다음에 울트라라고 붙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네. 그러네, 아니 그냥 그러네. 우리가 알게 뭐야 그냥 이름만 바꿔주지 좀. 뭔가 기분이 나쁘잖아. 뭔가 비싼 거 샀는데 M3래. 그런 기사 나오겠죠. 사실은 M3다. M3 이런 기사 나왔을 수 있는데. 그러게. 아니 저거 뭐 어떻게 알겠어 저기. 그렇죠. 아무튼 재밌는 모델인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패드도 새로 나왔는데 아이패드 얘기는 나왔다 얘기만 하시고 아무도 더 이상의 거론을 하지 않으시네요. 아이패드는 뭐가 바뀌었죠? 가격이 근데 떨어졌. 이게 나온 게 아이패드 에어예요. 원래는 아이패드 에어. 이제 주요 라인업이 그거잖아요. 프로급이잖아요. 네. 그냥 이번에 아이패드도 나온 새로 거는 나왔죠. 네, 아이패드랑 아이패드 에어 저가형이 나온 거라. 근데 그 저가형과 에어에 M4가 들어갔죠 이번에 M3인가?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M3. 원래 프로 시리즈 M을 달아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패드 프로는 그래서 저 M4 쪽에 있는데 지금 에어에 M3를 달아줘서 이놈들이 프로에만 달아주던 거 물론 M3 달아줘도 할 건 없었지만 그리고 아이패드가 나왔어요. 아이패드가 A16 똑같이 그쵸 나와서. 그냥 아이패드. 근데 그것도 가격 떨어졌는데 한국에 안 떨어진 걸로 그래요?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미니 M 시리즈 달고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하는데 계속.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애플 생태계에 갇혀 있지 말고 갤탭이 훨씬 좋다. 저희 와이프가 아이패드 갤럭시도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되게 이거 갤탭 이거 S10? 갤탭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거 있던데. 그 킨들 해킹하는 거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 보긴 했는데 근데 그래서 그거는 저도 킨들 한 대 있긴 하거든요. 그거 해킹해서 써볼까. 근데 그 킨들 해킹해서 뭐 그냥 그거 보는 거잖아요. 화면 리디북스. 아니요 그냥 좋다. 사진 띄우고 이러던데 그냥 그 뭐야 이북 스크린처럼 그림 띄워놓고 그래요? 그런 용이던데 약간. 아직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럼 이제 집에서 킨들 킨들을 있어요. 놀고 있는데. 제일 브레이킹. 근데 킨들 해킹에서 저도 본 거는 뭐 아까 봤는데 리디북스 까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거예요. 그 그래요? 사진 안 같은 돼요? 거 띄는 이북 디스플레이처럼 네. 제가 봤던 거. 집에 디지털 액자로 쓰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올드 그거 보면서 킨들을. 그럴 거면 알리에서 사갖고 라즈베리 붙이는 게 더 싸지. 아무튼 딴 이야기 왔는데 네. 아이패드 에어랑 그냥 아이패드도 별로 딱히 끌리진 않는다. 왜냐면 저도 이제 최근에 봤을 때 삼성이 이번에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핸드폰도 아이폰 16 프로에서 갤럭시 S25 바꾸고 만족하다가 보니까 아이패드도 이제 좀 프로 다 있지만 갤탭 이거 S10 플러스 사면서 느낀 게 삼성이랑 구글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누적돼가지고 이번에 약간 나온 느낌인 게 갤럭시 S25도 좀 잘 팔렸다는 이야기가 좀 네. 있잖아요 이번에. 근데 갤탭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에어 바로 밑에까지 치고 올라왔던 거죠. 근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불편한 거 없고 괜찮다. 이번에 나온 모델이 뭐예요? 갤럭시 탭 S
10 10 플러스랑 울트라. 근데 울트라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아이패드 프로처럼 키보드를 딱 했는데 네. 진짜 갤럭시 탭을 보겠다고 여기 백화점 가서 삼성 매장 이렇게 보는데 갤럭시 탭 S10 플러스는 있는데 울트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저 키보드 달린 거 저거라고 해서 봤더니 딱 떼니까 그 완전 노트북처럼 붙어 있어요. 아. 애플처럼 애매하게 안 붙어 있고 모르셨구나. 진짜, 일체형으로 돼 있고 뗄 좋더라고. 수는 있는데. 네. 진짜 그걸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거 많잖아요. 중국에도 이런 거. 이건 너무 신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M3로 바뀌었잖아요. 아이패드가. 네. 이럴 거면은 맥OS를 좀 깔아주면 안 되나? 저도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아이패드에 맥OS 깔고 나오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왜 굳이 아이패드 OS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리고 키보드 이번에 매직 키보드도 새로 나왔다 그러고 그럼 키보드에다가 키보드 너무 비싸더라고요. 매직 키보드는 작년에 나왔죠. 아니요, 근데 이번에 새로 매직 이번에 키보드 또 새로 나온 나왔어요. 키보드. 또 네. 규격을 바꿨어요. 이 규격도 바꿔서 호환도 안 되게 만들었고. 트랙패드 더 크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매직 너무 키보드는 비싸. 몇 번 사봤는데 저게 환상을 가지면 안 돼. 저기에 매직 키보드 붙이는 순간 네. 맥북 에어보다 무겁다. 무겁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50만 원이에요. 키보드인데. 41만 9천이라고 한다고? 네. 그러니까 저걸 합치면 11이 41만 원. 네. 무겁고 비싸죠. 11인치. 예, 엄청 비싸. 50만 원 좀 심했다. 그죠. 심했죠. 근데 그것도 심지어 규격을 계속 바꾸는 거지 매년.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이게 왜 다르죠? 에어용 매직 키보드랑 이게 다르네 진짜. 근데 생긴 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계속 바꿔요. 저걸로 돈 이게 버는 것 오히려 같아. 좀 작은 느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트랙패드가? 뭐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패드를 대학생한테 팔아먹는 걸로 포지셔닝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확실히 아이패드 병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사기 전에 알면은 모르지만. 저도 그게 뭔지는 아는데 막상 해보면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OS나 차이가 없어요. 타블렛에서 할 수 있는 게 필기 몇 개인데 그거의 주요 원인은 뭐냐면 애플이 아이패드 OS를 더 확장성 있게 계속 안 바꿔줘. 아까 윤 말한 대로 차라리 맥OS를 달아버리면 압도적인 경험 차이가 나는데 지금 아이패드 OS에서 맞아요. 그 네. 제한적인 경험 뭐 스플릿 뷰 이딴 걸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갤럭시 탭이랑 사양 차이도 없어지고 CPU도 스냅드래곤 이런 거 달고 나온 거 생각보다 빨라요 지금. 근데 더 이상 느린 안드로이드가 아니야. 이번에 나온 거 아이패드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지 않았는데 저는 원래 아이패드 저는 되게 옛날부터 항상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 항상 프로 그러니까 상위급 모델을 썼거든요. 근데 최근 이게 M 시리즈 넘어온 다음으로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한테 좀 과한데? 그리고 맥북하고 좀 겹쳐요. 약간 그 중간에 포지션이. 애매한. 예. 저는 매직 키보드도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도 샀는데 사실 제가 가진 키보드 중에 제일 비싸죠. 옛날에는 뭐 에피킹 레오포스가 이런 게 제일 네. 비쌌는데 의외로 얘가 제일 비싼 키보드가 딱 돼버려가지고 좀 어색한 느낌인데 최근 생각에는 아이패드를 내가 200만 원씩 주고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그치, 좀 그치. 왜냐하면 예전보다는 조금 사용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별 얘기가 없으면 하네요. 랜딩 페이지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패드요? 네, 랜딩 앱, 페이지도 진짜 별거 없어. 근데 막 겹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CP가 최근 맥 프로 아이패드 프로 가져왔는데 화면 왜 이렇게 좋아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긴 했었죠. 걔가 XDR XDR 그 그러니까 진짜 화면이 눈이 휘둥그레졌죠. 중요하죠. 아니요, 근데 걔만 보면 모르고 옆에 옛날 아이패드가 있어야 티가 나고. 근데 제가 최근에 갤탭을 딱 써보니까 이거 좋다. 이걸 특히 뭐 애플은 그 나노 텍스처 계속 팔아먹잖아요. 아이패드랑 네. 맥북에. 얘는 그냥 코팅으로 반사가 훨씬 안 돼요. 나노 텍스는 화질을 떨어뜨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갤탭 이거 써보니까 아이패드 프로랑 딱 놓고 보면 아이패드 프로 거울이야. 얘는 반사가 그냥 안 돼. 코팅 하나로. 이거 얼마예요? CP 비싸요? 이거 120만 원 정도 아니요, 100만 원대였던 거. 어, 이거 제가 빨리 살려고 그 5G 들어간 거 사버리긴 했는데 5G 안 들어간 거는 100만 원. 네? 갤럭시라고 막 사진 않네요. 비싸? 그럼요. 화이나 이런 거 싸요. 근데 갤럭시가 확실히 좋아요. 확사진 안 싸요. 아이패드랑 좀 왜 그래요? 잘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중국 태블릿들은 싸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좀 부족한 점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삼성이 맞아요. 이거를 완성품 수준으로 만들어 놨어요. 확실히 잘해요. 아, 삼성의 이것도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 이것도 제미나이 네이티브 이런 건 다 똑같죠.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거 좋은 그래서 것 같아요. 제미나이 다 들어가 있어 내장돼 있어가지고 그럼 말로 할 수 있어요? 뭘요? 재미나이. 제미나이 원래 말로 할 수 있죠. 그냥 이제 약간 시리처럼.
네, 할 수 있어요. 더 시리보다 더 잘해요. 지금 시리 그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된 거 미국에서만 봐도 그냥 물어보면 시리가 멍청하게 대답하고 챗 GPT한테 물어봐 그러면 대답하고 이런데 제미나이는 오히려 그게 잘 엮여 있어서 구글 어시스턴트랑 엄청 통합이 잘 돼 있어요. 저는 구글 어시스턴트 옛날 기기들 있잖아요. 거기서 넘어가고 싶긴 한데 없잖아요 아직은. 뭐가 없어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오케이 구글로 갤럭시 S25. 맞아요. 그런 류 제품 다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LLM으로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쓰고 싶은데 맞아. 아직 그게 잘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생각에 애들이 거기에 집중하기에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휴대폰에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했던 거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안경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일반 안경처럼 생겨서 이게 미세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걔가 그냥 챗GPT 같은 거 핸드폰이랑 통해서 API LLM 찔러가지고 결과만 보여주는 애야. 어떻게 보면 라즈베리 파이로 아무나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음악 재생 뭐 이런 거는 MCP 뭐 그런 거 잘 되면 될 것 같고.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아마. 그 약간 결국에 물어보는 거는 날씨랑 리마인더긴 한데 3분 알람 라면 끓일 때. 좀 더 다른 걸 물어보고 맞죠. 싶다. 근데 오케이 구글로 해서 이제 이 갤럭시 S25 같은 거 그냥 물어보면 잘 좋은 것 대답해줘요. 같아요. 그 네. 제미나이랑 통합돼 있어서. 그런 건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뭐 당장 쓰기. MCP가 좀 많이 발전하면 이제 로컬에서도 작동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로컬에 있는 앱들이랑 연동이 잘 돼서 그런 좀 그렇죠. 연동성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건 약간 다음 단계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아직은 특히 네 아직은 휴대폰은 안드로이드든 네. 애플이든 걔네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장에 앱들은 다 격리돼 있으니까. 그쵸. 네, 그게 많이 걸릴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갤럭시에서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일부 맞아요. 앱들이 뭐 예를 광고했던 것 들면 같아요. 캘린더랑 연동되고 뭐 맵이랑 연동돼서 내일 오후 2시에 뭐 판교역에서 누구랑 점심 약속 있는데 캘린더에 넣어줘라고 하면 캘린더 약속 생기고 그 약속 열어보면 안에 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까지는 되는 법 있더라고요. 그런 앱들이 많진 않다 아직. 전 뭐 애플 이야기하다가 네, 나왔지만 그러게요. 갤럭시 홍보였던 것 같은데 애플 얘기가 저는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애플 생태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맥북은 저는 아직 대체 불가능하고 네. 근데 핸드폰이랑 태블릿은 생각보다 괜찮다. 물론 갤럭시 탭 기준이에요. 중국 거는 모르겠어요. 네네네. 걔들도 비싼 건 아마 좋을 텐데 중국 거 안 좋다고 하니까 중국 거로 넘어가 볼까? 아 그러시죠. 중국 좋은 것도 있죠. 중국 거. 중국 거는 이제 베리에이션이 엄청 넓으니까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근데 싼 거 사면 항상 안드로이드 타블렛 그 후회하는 것 같고. 그 중국 거 말고 네? 딥시크. 아 딥시크. 딥시크도 중국 거니까. 아, 네. 우리 원래 딥시크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할 얘기 많은데. 뭐 시간이 마감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10시가 되면 저는 이제 약간 마음이 초조해져서 아. 네. 윤희도 딥시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려고 준비를 해오셨는데 예. 아니, 많이까지는 아니고 지금 그 딥시크에서 그 자기 오픈 인프라 인덱스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오픈 그 레포지토리 같은 걸 오픈 소스화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문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문서랑 코드까지 다 같이. 코드도 같이 예, 들어가 예. 있어요. 오. 다 코드도 있고 막 자기 자기 그 프로파일링 그 뭐 성능이 개선됐으니까 그 성능에 대한 프로파일링 그 덤프까지도 다 올려놨더라고요. 원하면은 알아서 분석해봐라. 프로파일링해서 봐라. 우리 이렇게 타이트하게 시스템 없이 잘 유틸라이제이션 좋게 썼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고 개인적으로 전 이걸 왜 들여다봤냐면은 저도 이제 원래 ML 쪽 계속 일을 했지만 또 인프라도 했지만 LLM 넘어가면서 완전 미지의 영역이 되긴 했거든요. 그 LLM 인프라, LLM을 서빙하는 인프라 말이죠. 그렇죠. LLM을 서빙하는 뭐 챗GPT부터 인프라부터는 거의 미지의 영역이고 도대체 어떤 짓을 하는지 저도 잘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딥시크가 서비스가 어느 정도 챗GPT 비슷한 성능이 나오고 실제 서비스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앱스토어나 이제 안드로이드도 그랬을 것 같은 거 1위까지 찍었었죠 미국에서. 맞아요. 화제성 때문에 뭐 걔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찍었고 근데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그 어떤 엔지니어링을 했는지 약간 오픈 소스 진영에 약간 그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걸 공개했고 읽어보면서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냥 야 뭐 약간 AI 패권 전쟁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이분들이 얼마나 엔지니어링 쪽으로 되게 열정 있는 분인가를 약간
느껴지는 것도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자세히 이해하는 건 아니고 여기 내용들이 잠깐 모델링 쪽에 최적화 혹은 되게 GPU와 맞닿아 있는 그 커널 쪽에 최적화 혹은 네트워크 카드의 통신 쪽 최적화, 메모리 액세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그 소프트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 이런 류의 최적화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디깅 해겠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이해는 못했어요. 뭐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은 시간 갖고 하나하나씩 논문도 읽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제가 링크 공유해놨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얘네들이 소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소개하냐면 우리는 되게 작은 팀이다, 타이니 팀이라고 하고 그 AGI 탐색에 도전하는 작은 팀이고 2025년 4월 20일부터 매일 하나씩 5개의 레포지토리를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그 원몰딩에서 총 6개가 공개가 되긴 했어요. 원몰딩 했죠. 네. 그리고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뭐 대단하다는 걸 주장하기보다는 단순히 개발자로서 우리의 진전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싶다라는 걸 했고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지 어쨌든 나름 진정성 있게 이런 의도로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에서 테스트를 거친 거고 공허하게 그냥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작은 꿈을 앞으로 나아가기에 만든 진지한 코드다 이런 식으로도 말했고 되게 멋있지 않아요 벌써?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멋있었어요. 그리고 왜 이런 걸 하냐 그럼 그 공동체 추진력이 돼 이 여정이 가속화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매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약간 그 커뮤니티 기반 혁신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그리고 뭐 우리 서로 열정을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자. 막 이런 식으로 써놨었어요. 물론 뭐 그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뭐 화두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진심 뭐 약간 자기 오픈소스에서 뭐 그걸 힘을 얻어가지고 패권 경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픈소스 진영을 보면 이런 공개를 해준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랬고 얘기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개된 게 플래시 MLA라는 게 공개가 MLA? 예, MLA라는 게 공개됐는데 이게 상당히 그 머신러닝 쪽의 내용이긴 해요. 지금 그 LLM이라는 게 트랜스포머 모델이 엄청 커진 구조이거든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 그 어텐션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좀 슬슬 어려워지는 느낌이긴 한데 네. 근데 그 어텐션 레이어의 메모리를 되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거를 이제 공개를 해준 거예요. 왜 그 레이어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 레이어만 효율적으로 그 레이어가 왜 타겟이었는지가 궁금해요. 저도 그게 왜 타겟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거기가 메모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MLA가 뭔데요? 그 멀티 헤드 레이턴트 어텐션. 근데 이거를 알려면은 이 어텐션 레이어라는 걸 이해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레이어의 이름이에요. 그 어텐션이라는 게 원래 그 모델에서 쓰던 어떤 맞아요. 이렇게 컴포넌트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뭔지 모르지만 멀티헤드, 라텐드, 어텐드다 이건 어텐션 거네요. 그게 이제 어텐션 이 네. 어텐션을 구현하는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한 거는 멀티 헤드 레이턴트 어텐션 이게 논문 같은 게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이걸 쓸 수 있는데 이제 플래시 MLA를 쓰면은 자기네들이 이 메모리를 작게 쓰기 위해 되게 많은 그 노력을 엔지니어링을 한 걸 설명으로 있고 이거 구현체까지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돌이켜 보면은 맨날 나균님이 올라마 같은 거 돌리면서 로컬에서 메모리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개되는 걸 계속 보면은 메모리를 아끼기 위한 테크닉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컴퓨팅도 컴퓨팅인데 결국에 메모리를 아끼는 게 그 LLM 서빙에 되게 중요한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671B잖아요. 그 딥시크 R1 모델이 671B라고 하는데 671 빌리언 모델인데 얘가 FP8 정도 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700기가 정도 되거긴 하거든요. 그거 낮아야지 400기가 될 거예요.
그거 돌리려면 아까 얘기했던 512기가 정도는 VRAM이 나와야지 겨우 돌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돌리면은 VRAM GPU 다 쓰기 때문에 한 명밖에 못 돌려요. 동시에 여러 명이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는 그 스케일 자체가 사실 우리가 웹 서버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로 돌려도 뭐 사실 앞에 엔진엑스 같은 거만 붙여도 물론 그냥 루비 이런 거 프로세스 올려놓으면은 10명만 들어도 뻗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엔진엑스 같은 거 붙여놔도 꽤 많은 사람들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글로벌 서비스는 아닙니다. 뭐 그렇긴 왜냐하면 하죠. 저기서 공개된 글 중에 뭐 비용 이야기야 보면 새벽 시간 트래픽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글로벌 서비스는 그럴 일이 없죠. 왜냐면 한국 아시아 기준으로는 저녁에 떨어지지만 사실 진짜 글로벌이면 미국은 그때 올라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딥시크는 차단도 많이 돼가지고 그 효과일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근데 중국만 해도 트래픽이 꽤 크죠.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불구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만 해도 큰데 어떻게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냐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지. 기존의 엔지니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도 그래서 완전 너무 막혀서 너무 궁금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약간의 힌트는 있었어요. 좀 더 보다 보시면 나오는데 어쨌든 플래시 MLA에서는 그 플로팅 포인트를 BF16이라 그래서 그 정밀도 이게 플로팅 포인트 표현할 때 32비트로 하면은 그 앞에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원래 근데 플로팅 포인트를 이렇게 쭉 낮추면은 정수 부분도 좀 낮추고 소수 부분도 같이 그 비트를 낮추면서 그 표현력이 떨어지는데 이 BF16이라는 걸 쓰면은 정수 부분은 그대로 낮고 소수 부분만 줄여가지고 이 데이터에 왜냐하면 소수 부분은 사실 뒤에 소수점 몇몇몇몇이 바뀐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적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쓰는 모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자료 구조는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LLM 쪽에서는 완전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저 여기서 보면은 8비트도 쓴다 그러고 BF16도 쓴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이게 바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그 플래시 MLA에서는 BF16 같은 거 쓴다고 했고 그리고 페이지드 키밸류 캐시라 그래서 이 어텐션 레이어에서 데이터가 그 키랑 밸류랑 값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어오는 토큰이랑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 값을 연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블록 사이즈 64로 나눠가지고 작은 블록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고 그 밑에 뭐 그 저장할 때 그 시퀀스의 길이가 서로 다른 입력들이 오면은 이게 원래 가장 긴 거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패딩 처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가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또 메모리도 아끼고 뭐 좀 약간 저도 추상적으로 이해한 부분이라 가지고 그리고 엔비디아 커널 쪽에서 최적화하는 걸 또 해가지고 이 플래시 MLA 어텐션 레이어 처리할 때 더 호퍼에서 그 호퍼 GPU에서 잘 돌게 최적화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퍼 GPU가 뭐예요? 우리가 H100, H800 이런 거 할 때 그 H가 호퍼고 그게 제너레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데이 1에서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LLM이라는 게 트랜스포머를 키운 거고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서 메모리를 아껴 쓰기 위해서 뭐 그 BF16도 하고 페이지드 그 블록을 사이즈 저장하는 블록 사이즈도 작게 해가지고 낭비 없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걸 했구나 이런 게 LLM 서빙할 때 도움이 되는구나를 첫 번째 데이 1에 봤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모델이 나오고 네. 서빙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법들인 거죠? 아니면 이게 학습할 때 제가 잘 몰라서 서빙 아니에요? 학습할 때부터 막 이런 게 다 서빙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도 모델과- 서빙인지 학습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게 디코딩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서빙할 때는 디코딩은 무조건 서빙할 때는 디코딩만 하긴 하는데 그 훈련할 때도 인코딩 디코딩을 다 하니까 예 그것좀 모르겠어요. 리포를 한번 들어가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트레이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서빙용이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서빙. 예. 근데 호핑이라고 호퍼 GPU라고 하니까 네. 실행해 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긴 하겠네요. 리ኳ이어먼트에 호퍼 맞아. AWS에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가요? 돈만 내면 받을 수 있는. 럼팍 같은 거 있으니까 뭐 네, GPU 굳이 서빙해 해보고 싶다면 주는 해볼 수 있긴 하겠네요. 맞아요. 리콰이어먼트가 호퍼 GPU, 쿠다 12.3, 파이토치 2.0 이상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네. 어쨌든 호퍼가 없어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는구나만 알아도 뭐 우리나라에도 손 좋은 엔지니어들이 다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그런 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 공개된 게 딥 EP라 그래서 이게 5일에 걸쳐서 예고하고 하루에 하나씩 공개한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됐고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짧게 말해보면은 딥 EP는 익스퍼트 패러럴리즘의 약자인데 EP가 그 MOE 다들 들어보셨나요? MOE? MOE? 아니, 들어만 Mixture of Expert? 그렇게 말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건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이게 LLM 모델이 그 MOE가 적용이 되면은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정확하게 LLM 기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라마 같은 경우는 MOE가 없어요. 적용이 안 됐어요. 그 안에 그 MOE라는 거는 전문가 그 딥러닝 모델을 약간 몇 개의 전문가 영역으로 나눠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법률 전문가 쪽 뉴럴 네트워크, 뭐 시사 전문가, 연애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나눠져 있어요. 추상적으로 보면 하나의 모델 안에. 네, 하나의 모델 안에 그게 그럼 내가 법률을 물어보면 법률 쪽만- 전문가가 나와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법률 쪽만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걸 나눠서 하지라고 궁금했는데 이게 선택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셋에서 애초에 그거를 레이블링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랜덤하게 해가지고 그냥 뉴럴넷에서 알아서 그냥 전문 분야가 만들어지기도 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LLM에는 전문가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딱 예측이 들어가면 이게 누가 대답할 게 맞냐고 하면 그 전문가만 나오고 혹은 그랑 다른 애 두세 명이 같이 나와서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라마는 공개될 때 MOE가 적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퍼런스를 하면은 그 400빌리언이 전부 다 액티베이션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딥시크는 MOE가 적용이 돼가지고 네. 671빌리언이지만 실제 액티베이션은 37빌리언만 된대요. 전문가가 몇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전체 모델을 쓰더라도 실제로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거는 그게 그 우리가 로컬 LLM 할 때도 레이어를 로딩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72B 모델이면은 뭐 한 50개 정도 레이어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메모리가 VRAM이 초과되면은 그 일부를 이제 램에다 올려놓고서 오프로드 한다고 표현하던데 그렇게 섞어 쓰잖아요 레이어를. 그 레이어 단위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저도 정확하게 레이어를 어떻게 쪼개지는 모르겠는데 이 딥 EP가 그 익스퍼트 패러럴리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를 다른 GPU에 배치도 하기도 하고 혹은 그게 이제 인터 노드 GPU인가? 잠깐만요. 그게 두 종류의 분산이 있어요. 같은 노드에 다른 GPU에 익스퍼트를 넣어놓는 게 있고 그리고 다른 노드에 GPU에 익스퍼트를 넣어놓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얘기를 해보면은 그 익스퍼트를 GPU별로 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그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도대체 그 큰 거를 어디에 메모리에 올려서 쓰냐가 네, 그쵸,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요거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네. 아유, 근데 왜냐면 이게 왜 궁금하냐면은 제가 4090이 VRAM이 24기가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쓰는 H800이 VRAM이 80기가밖에 안 돼요. 80기가니까 사실 VRAM 자체가 얘가 막 혁신적으로 막 1테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이게 쉽진 않은 도전인 것 같다라는 게 하나 느껴지고 그리고 아까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윤이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의 노드에 이게 GPU가 여러 개 있고 그쵸? 그래서 한 8개 있다고 나오죠. 네. 그래서 하나에 이제 640기가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약간 추측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 전체 뭐 672빌리언짜리 모델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이게 MOE로 돼 있으면 익스퍼트별로 나눠져 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레이어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그 다른 GPU에다가 다 쪼개가지고 넣어놓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날 공개된 게 딥 EP인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라이브러리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보니까 그 익스퍼트를 여러 GPU에 분산해 놓으면은 GPU끼리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신을 엄청 많이 한대. 걔네들끼리 네트워크를 엄청 많이 태워야 되고 그 네트워크를 빨리 태우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MOE를 도입을 하면요. MOE 모델을 여러 GPU에서 나눠서 넣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모델을 여러 GPU에 쪼개서 올려놓으면은 이거를 연산을 할 때 이 GPU끼리 통신이 엄청나게 많이 저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네. 궁금했는데
그 레이어라는 표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엑스퍼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게 왜 궁금했냐면은 만약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은 작은 모델 여러 개 올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작은 모델 여러 개 올리는 거랑은 아니고 왜냐면 그 또 설명 저도 잘 모르지만 MOE에 대해서 그 보려고 하니까 그 약간 그 모델을 고르는 레이어도 또 따로 있고 분명히 뭐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서 그냥 작은 모델 여러 개 하는 거랑 다를 거고 그리고 그냥 저도 좀 상상인데 작은 모델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어쨌든 크게 하나의 모델로 학습을 해놓고 그걸 쪼개 놓으면은 후자가 훨씬 더 잘할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네네네. 개미 뭐 1억 마리랑 사람 한 명이랑 뭐 이런 차이 아닐까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그런 상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상상이냐면은 이게 막 제가 봤던 거는 MOE가 뭔지도 몰랐지만 MOE가 좋냐 안 좋냐 막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를 보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근데 윤이 지금 아키텍처 설명해 주는 거 봤을 때 아마도 상용 서비스들에서는 이런 아키텍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저도 그렇게 우리한테 안 보이는 그 아래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MOE가 이 메모리 사이즈를 키우는 걸 어느 정도 극복해냈다는 기술이라는 걸 들었긴 했거든요. 그러면 익스포트 학습시킬 때 뭔가 여러 익스포트를 나누고 그 익스포트를 약간 적당한 사이즈의 GPU로 분산하고 대신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엔지니어링은 이 익스포트끼리 통신을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한 거구나를 상상할 수 있었죠. 저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트라노드, 인터노드 서포트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인트라노드는 한 노드에 있는 같은 노드에 있는 GPU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H800 GPU 노드가 8개 GPU라고 했었잖아요. 노드 하나당 H800 8대.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은 이제 8대가 인트라 노드로 돼 있는 거고 그런 경우는 NV 링크라 그래서 NV 링크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엄청 빠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인트라 노드는 다른 컴퓨터잖아요. 이럴 때는 DRMA라 그래서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인가? 그냥 그 메모리 쪽으로 바로 데이터를 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 있나 봐요. 요거를 써가지고 이제 다른 노드에 있는 메모리에도 엄청나게 빠르게 통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최적화했구나를 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역폭에 어느 정도 어떤 보틀렉이 걸리는지 같은 표 같은 게 나와 있는 거군요. 그 대역폭 보면은 그 NV링크로 하면 150GB per second 나오고 맞나요? 예. 네. 그런 식으로 그 메모리 액세스는 뭐 40기가 뭐 바이트 나온다고 per second로 통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이상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저희도 그냥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모노리스로 보통 만들다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가는 이유가 뭐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어 API만 늘어나면 되는데 어드민 서버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커지니까 이걸 나눠 놓으면 어드민은 한 조금만 띄워놓고 API만 많이 뚫리고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그런 식의 접근인 걸까요? 예를 들어 법률 질문이 많이 나오면 법률 전문가가 이렇게 뭐 늘어났다가 이상한 대답인가? 오, 네. 정확해요. 아 그래요? 진짜 그게 밑에 똑같은 그 접근 방법이 나와요. 어떤 GPU가 분벼요. 그럼 그 GPU에 올라가 있는 메모리를 팩을 해가지고 다른 GPU에 똑같이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 GPU를 HPA라고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부하를 전문 용어 아니에요? GPU 부하를 분산한다. 근데 그걸 익스포트 단위로 분산하는 전략이 나와요. 여기서도.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고 싶었던 얘기가 우리가 인프라에서 하는 접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LLM 이 서빙에서도 많이 비슷하게 차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기술은 아니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컴퓨터 위에 있는 거니까. 신기는 한데 인프라 엔지니어가 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래픽 카드 8개 안 묶어서 그렇지. 예전에 비트코인 하던 사람들 열심히 그래픽 카드 8개 묶어가지고 노드 하나에 하고 있었고. 그거랑은 다를 거예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던 중국의 그 최고를 하면 그 인프라 엔지니어죠. 근데 저는 그거랑은 다를 거예요. 그거 그래픽 카드 8개 묶는 거 인프라 엔지니어죠. 왜냐면은 그거는 그 채굴은 제가
봤을 최고는 그 PCI잖아요. 우리가 노트 컴퓨터에 쓰면은 걔가 1X만 있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한 개당. 왜냐면은 그게 느려도 되는 게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연산하는 근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이야기 아까 말했는데 NV링크나 이런 기술이 다 있었던 거는 그건 그렇죠. 옛날에 결국 뭔가 다른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에서 너무 편하게 생활해서 그렇지 이걸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다 해왔던 저도 게 인프라 아닐까? 엔지니어들이 어쨌든 엔지니어들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아니다. 벤 자기가 안 해주려고 지금 클라우드까지 잘 모르겠어요. 또 저희 안 해주시려고. 근데 그 얘네들이 원래 플라이하이어잖아요. 얘네들이 그 딥시크 만드는 네. 모 회사가. 근데 얘가 하이 프리퀀시 뭐 트레이딩 하는 회사인데 초고단타 예전에 초고단타? 맞아요. 초고빈도 네, 매매라고 맞아요. 예전에 제가 네. 플래시보이즈 말했는데 그거 중국에도 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거래소 하나 더 오픈되면 될 수도 있는 그거를 주로 했던 애들이 있긴 했죠. 근데 그런 거 할 때 쓰던 되게 로우 레벨 커널 기술이라든가 메모리 액세스 기술이 혹은 네트워킹 기술이 약간 비슷한 결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이걸 되게 빨리 잘하지도 않는다. 또 그리고 약간 플라이하우가 좋았던 거는 그 초단타 매매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뉴럴넷에 대한 이해도 좀 있었던 거죠, 얘네들이. 그리고 기술도 있고 뉴럴넷도 있고 뭐 돈도 많다고 하니까. 옛날부터 GPU로 이걸 그 회사 자체가 했었죠. 꼭 LLM 때문만은 아니고. 맞아요. 그랬었던 거. 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하는 거 있고 그리고 딥잼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다음 날 공개된 거죠? 3일날 세 번째 날은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그 코드를 되게 고효율로 할 수 있는 거를 올렸는데 그 제너럴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하는 건데 행렬 곱셈 있잖아요. 이걸 엄청 빨리 할 수 있는 행렬곱. 행렬곱을 되게 일반적인 행렬곱이 GEMM이네요. 잼. 맞아요. 예. 딥은 그냥 지네 프로젝트 이름이네요. 딥이 뭐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건 아까 우리 MOE 얘기했잖아요. 그 MOE 할 때 이 잼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좀 특화해서 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플로팅 포인트 8 이것도 또 메모리 아끼는 거죠. 플로팅 포인트 8. 아까 처음에 나온 거. 네. 그 플로팅 포인트도 아끼고 또 MOE에도 적합하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 상상이긴 한데 우리가 딥시크 만드는 과정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좀 메모리도 덜 쓰고 더 빨리 해야 돼라고 이제 엔지니어들끼리 컨센서스 통일을 하고 그럼 이렇게 코드를 바꾸면은 훨씬 빠를 것 같대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또 쿨한 게 코어 로직은 거의 300줄 아래라고 공개해줬어요. 와. 네, 코어 로직은 코어 로직이 300줄 아래라 그랬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막 이 용어도 있거든요. 뭐 1350 플러스 FP8 테라플롭스라고 돼 있는데 온 호퍼 GPU에서 초당 1350조개의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엄청 빠른가 봐요. 네네네. 그게 이제 세 번째 거고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이제 그 패러럴 그 병렬 처리할 때 최적화된 거 공개해 줬고 원래 그 듀얼 파이프라인이라 그래 가지고 그 머신러닝 훈련할 때 그 포워드로 한번 훈련하고 백워드로 한번 다시 훈련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빈틈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테이션 파이프라인 같은 것도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훈련도 좀 가속하고 그리고 그날 세 개가 공개했는데 EPLB라 그래가지고 아까 아웃사이더님이 말하신 그 익스퍼트를 GPU에서 로드 밸런싱 해가지고 고르게 이 트래픽을 유지하기 위한 거를 하고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또 이 분산 처리를 할 때 가능하면 같은 GPU에 있는 같은 노드에 있는 GPU를 분산해 주려고 하고 스티키니스를 적용해 가지고 같은 노드에 있는 GPU 해 주려고 하고 안 되면 이제 인터 노드로 가게 하고 그래서 아까 방송 전에 그 인프라 전략으로 보자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던 게 이런 부분인 거군요. 거의 동일하다고 봐요. 그냥 우리가 쓰는 상식과 동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PLB가 아까 얘기한 익스퍼트 패러럴리즘의 로드 밸런서네요. 네. 그래서 사이드님 ML 쪽에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공개한 게 이 방금 위에 컴퓨테이션 그 EPLB나 듀얼 파이프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에 그
프로파일링 데이터도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다운로드 해가지고 크롬에서 열리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 낭비 없이 잘 써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고 이게 데이 4였고 데이 5가 이게 아마 엄청 화두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파일 시스템을 공개했어요. 파이어플라이어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핵심 개념이 이거 챗GPT한테 딥리서치한테 분석시킨 거긴 한데 수백 개의 SSD의 스토리지 노드를 거대한 스토리지 시스템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구조가 이 3FS의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정해 여러 개의 SSD랑 수백 개의 스토리지 노드를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지처럼 쓸 수 있는 거. 그래 예를 들어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특정 노드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노드에서든지 빠르게 접근 가능한 거. 이거 약간 하드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리고 스토리지와 컴퓨팅 리소스를 분리해가지고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데 여기서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거는 GPU랑 CPU랑 SSD가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로가 있는 파일 시스템을 공개했어요. 이거 디스어그레이티드 아키텍처로 돼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나도 그쵸 이게 예. 요즘 IDC가 아마 대부분 그럴 텐데 이제 그러면 서버가 렉처럼 렉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CPU만 쫙 있고 메모리만 쫙 있고 디스크만 맞아. 쫙 있고 맞아, 그거를 맞아. 이제 그러니까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합돼서 컴퓨터가 우리는 8코어 받으면 우리가 렉 하나에 뭘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있고 CPU 하나 고장 나면 걔만 빼서 딴 CPU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디스크 왜냐면 그래야 효율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네요. 디스크도 옛날처럼 컴퓨터 하면 렉 하나 통째로 뺀 다음에 하드만 바꾸고 다시 넣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요즘 IDC에서는 첨단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해본 적은 본 적은 없지만 꽤 보편화된 자리 잡은 기술로 알고 있고 제가 이런 류의 기술을 이해한 거는 빅쿼리가 이런 식으로 백엔드가 이렇게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클라우드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것 같아요. 빅쿼리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도 연산을 성공을 시키잖아요. 그게 CPU가 특정 컴퓨터의 성능에 바운드되는 게 아니라 무제한 확장할 수 있다를 이런 구조로 설명해 줬었는데 이게 그 딥식에서도 똑같이 공개를 한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S3랑 이름 비슷하게 F3개 써가지고 3FS 어쨌든 쟤는 좀 더 그 SSD랑 네트워크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IDC에 특화된 환경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되게 스케일러블한 구조로 네. SSD를 쓸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그 LLM 모델 서빙 해보려고 띄워보려고 하는데 그냥 디스크에 막 200기가짜리 파일을 메모리에 올리는 것만 해도 잘 안 되죠. 엄청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막 여러 대가 뜬다고 하고 막 HPA나 CA를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하다가 어려운 용어 쓰다 또 뜨끔했어요. 그럼 한다면 그것 자체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여기 설명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러고 디스크 쪽이 이제 병목이겠구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도 개발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쿨했던 게 그 HS3FS 기반의 데이터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도 같이 공개했는데 스몰폰드 얘는 이제 그냥 들어가 보시면은 덕DB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기반은 아까 3FS 깔고 위에 덕DB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공개돼 있더라고요. 저도 저게 좀 좋게 봤어요. 기존에는 이제 파켓 포맷 쓰더라도 사실 디스크에서 읽는 게 한계가 있어서 S3에서 읽는 것도 아까 파일 사이즈 한계도 있고 한데 쟤는 그냥 큰 거 그냥 하나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읽으면 제가 뒤에서 다 처리해서 덕DB가 약간 SQLite 같은 거거든요. 그래 파켓 파일을 바로 읽어서 처리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되게 만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빅쿼리급이 아니면 지금 저걸 쉽게 큰 데이터베이스 하기 어려운데 네. 아마 저 기반에 제가 봤을 땐 3FS가 핵심인 것 같아요. 덕DB는 약간 그 위에서 쿼리를 좀 쉽게 해주는 정도? 그러니까 파켓 파일 읽어서 SQLite로 좀 쉽게 해주는 정도인데 그냥 파일 기반이라서 뭐 확장 가능성이 무한할 수도 있는데 저도 저게 조금 관심이 가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오면서도 이야기했는데 AWS가 이거 빨리 어떻게 해갖고 올려주면 지금 겪고 있는 데이터 빅쿼리 경쟁이 안 되는 걸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네요. 여기 뭐 보면 스케일러블 페타바이트 스케일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테나나 지금 AWS 아테나나 뭐 레드시프트 이런 애들 아무리 인스턴스 올려도 아까 말한 대로 결국 그 사양의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페타바이트 수준도 아니야. 제가 몇 테라바이트만 돌려봐도 속도가 느리고 뭔가 한계에 부딪히는데 네. 빅쿼리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된다 생각했어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3FS 또 내가 하려면 SSD를 지금 몇 개짜리 사갖고 돌려야 되잖아요. 그쵸.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정확하게 잘 이해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류의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들이나 기술들이 필요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설명으로는 페타바이트 스케일 데이터셋을 처리한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예. 그럼 AWS에서는 일라스틱 스몰 폰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러든지 하겠죠. 뭔가. 근데 그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진짜 근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네. 땡큐죠. 근데 보통 이게 오픈 소스여도 이게 스몰 폰드 이 자체 이름은 보통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라서 아 그래요? 다른 걸로 쓱 바꾸겠죠. 한데 뭐 딥시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안 쓴다고 하면 그대로 할 수도 있죠. 네. 10가지가 이제 5개 다 공개되고 이제 마지막 one more thing으로 나왔던 게 이제 인퍼런스 시스템 오버뷰인데 이것도 엄청 화두가 많이 됐는데 인퍼런스가 서빙하는 네 맞아요. 거죠? 서빙 시스템 오버뷰인데 이게 되게 화두가 됐던 게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뭐 마지막에 한 거는 뭐 아까 말한 그 익스퍼트 패러럴리즘이라든가 아까 그 커뮤니케이션 그 더 빠르게 하는 오버랩 시켜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오버랩 시켜가지고 더 빨리 하는 기술이라든가 로드 밸런싱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이런 설명 같은 걸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H800 노드에서 초당 7073K 인풋 73,000개. 예, 73,000개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14,000개의 토큰을 처리하는 거를 초당 7만 인풋 14,000 아웃풋 토큰 처리하는 거를 달성을 했고 이걸로 우리가 딥시크를 서빙을 하니까 코스트 프로핏이 545%라고 이익률이 545%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쵸. 정리하면 H800 노드 하나에서 네. 이 H800 아니요, 노드 하나가 8개 있어요. 노드라는 건 GPU가. H800 GPU? GPU가 8개 들어 네, 그렇죠. 예. 거를 이제 한 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드 하나로 H800 그죠. 근데 그 H800 8개에서 예. 1초에 인풋이 73,000개, 예. 아웃풋이 14,000개를 처리한다라는 그쵸. 거죠. 근데 네. H800이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대충 한 3천만 원이고 8개 있으면 지금 2억 4천? 2억 4천. 278개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2,224개가 필요한 거네요. 얼마라고요? 3천만 원? 하나에 3천만 원.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까 낙교님이 뭐 겨우 이 정도라고 말했는데 한 8천억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겨우 이 정도라고 한 거는 300대로 돌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300대도 H300, 그러니까 H800 300대로. 300대였어도 천억인데 어쨌든 노드였으니까 뭐 그렇긴 그게 한데. 결국 겨우 8천억으로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게 약간 겨우 8천억이라고 한 건 아니고 두 개 다 스케일이 다르죠. 8배가 다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한 거는 갑자기 그 생각 나네요. 데이터도 겨우 30조 약간 옛날에 그런 약간 스케일이 다르고 그건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고 어쨌건 그렇게 보니까 그러면 뭐 좀 더 그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전히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어제 글로벌 서비스에서 돌아간다는 게 그 안에서 굉장히 잘 분산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윤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긴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하는 추상화 단위로는 도커 단위로 어떻게 쪼개져 있을까? 예를 들면 라우터가 그런 개념에서 있고 라우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델 레이어들도 사실 하나로 우리 추론 서비스 하는 거 보면은 하나가 도커로 올라가 있는 그런 개념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산이 되거나 확장을 하거나 뭐 쿠버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쿠버를 안 쓸 수도 있고 아예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조를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긴 하다. 이제 그렇게 그려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컨셉에서는 여전히 좀 궁금하긴 한데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그런 건 있는 것 같다. 아 근데 이게 진짜일까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아까 그 오픈 소스를 해서 고맙긴 한데 진짜 이게 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저는 그 우선 이 서빙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물론 이게 그 정확하진 않죠. 앞에 네. R1 모델이나 V3 모델 학습시킨 비용까지 포함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단순 월 비교. 구독료 네. 받고 그거로 운영하는 서빙해 거. 주는 거 비용으로 따지면 이 정도 이득이야. 그래서 전체 서비스 사업 비용이랑은 또 다른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정확히 그걸 안 써놓긴 했는데 이 H800 GPU 한 대당 1시간 가격을 $2로 가정하고 있어요. 네. 빌려 쓴다고 그러니까 가정했을 때. 대충 쳐면 한 $2 정도 네, 그렇게 하고 계산하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비용이 87,000달러가 든대요. 어? 그리고 지금 아까 CPU도 얘기했었는데 근데 한 달에 하루에 1,000만 원 1억 가까이? 네, 하루 기준이니까. 그리고 아까 CPU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트래픽 데이터가 여기에 그런 단서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거 했었는데 UTC 플러스 8를 기준으로 돼 있긴 하거든요. 그게 중국 시간대. 중국 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게 중국 데이터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새벽 데서 다 시간에. 차단했잖아요. 딥시크를 많이. 근데 미국 차단 안 됐을걸요 아직? 아니 그리고 차단했나? 잘 안 쓰고 사람들이 아니 근데 글로벌 1위까 그 미국 앱스토어 1위까지 찍었었는데 앱스토어 1인 거랑 진짜 많이 쓰는 거랑 그거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첫날은 찍고 다르긴 돈 내야 되는데 하지만. 막 그때 가입 안 되고 중국 사람이 많이 하루에 중국어로 대답하고 막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단순 계산했을 때 아까 $2로 계산했을 때 1억 87,000이면 한 1억 2천 나오잖아요. 하나로. 그러면 500%라는 건 6억씩 번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아,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효율로만 근데 그렇죠. 효율로 보면 6억씩 가장 피크라고 쳐도 6억이 그렇게만 결제한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많이 왜냐면 우리 저 서빙할까요? 아니요 근데 저게 딥시크 모델이 가격이 쌌잖아요 다른 거 대비해서 근데 딥시크 공짜 아니에요? 저도 공짜인 걸로 아는데 어디서 비용 가공한지 API나 뭐 API 그런 거. 구독 API 비용이 비용이 있지 않아요? 27분의 1이었어요. 그 제미나이였나 오픈AI 대비 27분의 1이었어요. 오픈 AI 그 재민이 너무 싸서 아닐까? 아니 오픈AI 27분의 1이었는데 그러고도 이만큼이라면은 어쨌든 근데 뭐- 네. 말하시죠, CPU.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픈 AI가 작년 말이나 작년에만 해도 약간 돈 버리면서 서빙한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투자금 뭐 몇천억 받아도 그거 다 서빙인지 훈련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막 돈을 버리면서 막 할 때마다 손해다는 경쟁 아니, 얘기가. 할 때마다 네. 손해라서 돈을 계속 필요로 한다 막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애들이 지금 이거 적어도 서빙에 한정이 있지만 우린 손해 안 본다 약간 이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게 이제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정도면 우리도 서빙해 볼 수 있나 막 시도들도 해보는 것 같고 모델 성능도 나쁘지 않고 막 하니까 모델은 공개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뭐지? 사람들이 추정으로 계산한 거 말고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공개한 게 없죠. ML 모델 서빙하는 좀 메이저 우리가 거의 없는 것 없죠. 같은데요? 물론 약간 논문별로 있고 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되게 맞다 그걸 까먹었는데 이 공개되는 리포지토리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리포지토리 오픈소스 리포지토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했어 이 리포지토리에서 많이 차용을 했어 이런 걸 다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멋있긴 한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공개된 정보인데 이걸 프로덕션에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성과가 나는 걸 보여준 건 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공개된 정보지만 아무도 그렇게 조합해서 해보지 않았을 수는 있잖아요. 뭐 구글이나 지금 오픈 AI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딥식은 이걸 공개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시작할 때도 막 저희 프로덕션에서 테스트한 거라고 막 말하고 시작하는 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비용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결국 이 인프라를 다른 애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딥시크를 저희도 띄워보려고 하지만 그럼 그 오픈 라우터에서는 결국 직접 서빙하는 애들이 파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딥시크가 직접 API로 서빙하는 비용 그 가격 차이만 봐도 꽤 갭이 컸던 것 같거든요. 결국 그걸 서빙해본 애들은 어차피 그 서빙하면서 파는 거니까 이 정도 서빙하려면 이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거기서 결국 이 인프라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는 게 아닌가 상대적으로 저도 이제 그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안 봤었는데 여기 밑에 붙어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겠네 하네요. 2월 27일부터 28일 UTC 플러스 8에 24시간 데이터 가지고 했을 때. 돈에 대한 건 아닌 거죠. 네? 돈에 대한 건 아니죠. 돈이 이게 돈이죠. 그러니까 네. 그 시간 동안에 그 돈을 쓰고 그 돈을 벌었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런가? 근데 뭐 근데- 가정하기는 이제 뭐 네, 여러 가지 그때 들어간 네. 컴퓨팅이랑 벌어들인 수익이랑 그냥 네. 비율을 본 그쵸. 네, 거죠. 근데 이때 V3랑 R1을 입력했을 때 608 빌리언. 그러면 10억, 100억, 1000억, 6천억 빌리언 인풋 토큰이 들어왔고
342 빌리언 토큰이 네. 히트 디스크 캐시에 들어왔다 하고 뭐 아웃풋은 168 빌리언이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HPR로 이렇게 했을 때 네. 앱이랑 API 웹 비용. 앱 API에 다 받나 봐요. 그리고 요 밑에도 비용이 있던데 R1이 0.13달러 다시 슬래시 M이 이 M이 뭐죠? 그러니까 밀리언. 그 정도 돈을 받았을 때 가정한 그쵸 거. 그쵸. 밀리언 가정, 토큰에 0. 네. 받았다면 우리가 그쵸 그쵸. 받았다면 왜냐면 자기들 API 가격이 있으니까. 실제 쓴 거랑 이제 번 거를 공개한 게 아니라 그러네. 요 가정 하에서 그렇게 아니, 하는 그렇긴 거야. 한데- 돈 받았으면 이렇게 안 들어왔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효율 봤을 때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진짜 네. API 비용으로 치환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대로 성능이 좋으면 굳이 싼 걸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사실 이게 자기네 트래픽을 보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도 업계에서 API를 그 돈 주고 쓰니까 아니, 자기네 이게 아니요, 자기들이 팔 가격. 이거 정해졌잖아. R1 그 API 비용 아니에요? API 비용 맞아요. 진짜 실제 아니, 비용이 그러니까 네. 비용이 맞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여기서 말하는 그 통계에 잡힌 모든 숫자가 다 이 API 가격으로 계산될 것일 것 같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료 고객 트래픽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그쵸, 그쵸. 100%가.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우리 가격은 이건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유료로 받았다면 요 정도의 수익이 난다. 왜냐면 라는 결국 거죠. 그 그래. API로만 만약 판다고 가정했을 때만 해도 어쨌든 여기서 수익 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격 받고 인퍼런스 돌렸을 때. 근데 다른 애들은 손해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결국은 뭐지? 그 서비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안정권에 좀 들어서면 예측성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레이트 리밋 걷는 거 잘라내고 유료 트래픽을 대충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딱 뭐 548% 똑같이 안 떨어져도 꽤 근사치로 나올 거 합리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이긴 하네요. API가 많긴 한데 네. 그러니까 앱 사용자는 지금은 유료 모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앱에서 돈을 버는 거는 네. API랑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앱은 사실 월정액 이런 식으로 구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챗 GPT나 뭐 클로드나 이런 애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컨텍스트 매니징 같은 부분을 엄청 최적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에서 쓰는 거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컨텍스트가 얼마 가지고 있지? 얘가 지금 내 대화를 어디까지 기억하고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그런 게 훨씬 제한적으로 저는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클로드는 써보니까 제한이 엄청 심해요. 금방 리밍 걸려요, 진짜. 그 돈 내고 써도. 그러니까 돈 내고 쓰는 게 프리 5배래. 근데 금방 걸려. 심지어 지금 지금 소넷이 난리 났거든요. 그 코딩 때문에. 그래서 프리 모델에서 소넷 접근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내부적으로 아무튼 앱에서는 그런 거 잘라서 서빙을 하면서 요거에 갭을 벌리는 거죠. 내는 거 대비 그 손해 보는 걸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걸 거고 API는 말 그대로 API니까. 맞아요. 저는 어쨌든 되게 프로피터블한 서비스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를 진짜 아니, 벌었냐라기보다는 네. 이게 진짜 서빙이 가능하네. 지속 가능하네. LLM 서빙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라는 지금 느낌 주는 것 같아요. 500%안 나오고 200%만 나오면 되잖아. 네. 지속 가능하지. 물론 여기에 들어간 R&D 비용이랑 뭐 인프라 비용이랑 인건 비용 이런 거 다 빼긴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더 좋아질 거니까 이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지금 그 오픈라우트에서 딥시크 API가 인풋이 0.55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위에 다른 애들은 5달러, 7달러 막 이렇게 같은 거여도 3달러? 근데 여기서도 0.5 같이 맞춘 애들도 있는데 0.75 아마 느릴 거예요. 대부분은 10배 이상 비싸게 서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이제 오픈했으니까 그걸로 돌려서 다른 애들도 비용 낮췄을 수도 있는데 이게 10배 비용 차이 나는 걸 수도 있죠. 그냥 대충 돌리면. 예, 그래서 클로드도 만약에 10배만 가격 줄일 수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리밋도 덜 걸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약간 못 따라왔을 수도 있고 이미 했을 수도 있고 지금 돈 제일 잘 버는 건 클로드일 거예요. 왜요? 클로드는 그럼 본인 개발자 기준 아니에요? 아니 개발이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AWS가 더 아니, 제일 잘 그거- 버는 거 아닌가 또. 왜냐면 돈은 많이 그걸 인퍼런스 할 때마다 돈을 버리고 있으면 사실은 버는 게 아닐 수도 있죠. 클로드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있는지 모르죠. 뭐 공개를 그거 안 해주니까. 모르죠. 왜냐면 더 잘 버, 근데 1000%일 수도 있어. 클로드. 안에서 싸우고 있을 수도 있죠. 거봐, 내가 출력하자고 했지. 그렇죠. 이거 봐, 얘네들은 여기서 돈 벌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1억씩 버리고 있잖아. 이럴 수도 있죠. 지금 여기서 10%만 줄였으면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제 괜찮아요. 부자금 있으니까. 회사 동료가 얘기해 줬는데 그 중국
엔지니어들이 이 최적화를 진짜 잘하신대요. 미국 엔지니어들은 리서치나 이 스케일 키우는 걸 잘하는데 최적화는 좀 뭔가 뭐 기름이 많이 나온 나라서 그런지 어쨌든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들었고 아니, 그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돈을 AWS랑 구글이랑 얘네들이 엔트로픽에 돈을 막 갖다 쏟아 부었잖아요. 오픈 AI랑. 그쵸.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모델 경쟁하고 있는데 저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저는 딥시크나 얘네들은 지금 GPU도 제한당했지 뭐 여기서 돈을 벌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심지어 그 딥시크 회사는 그 개인 소유의 그분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더 아껴서 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H800이 자기 소유겠죠? 제가 듣기로는 거의 그런 걸로 것 알아요. 같아요. 최소 자기 소유 아니면 그 어디가 있어요? 최소 2,500대는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예요? 예. 2,500 엄청 많이 갖고 있다고 지금 저거 뉴스 나지 오히려 않았어요? 그게 소문 아니에요? H800이라고 공개했는데 거짓말하지만 H100 맞아, 다 그 말 있잖아. 있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몰래 산 거 아니냐. 중국 정부 와서 사갖고 준 거 아니냐 막 맞아요. 이런 이야기 있죠. 그리고 저 근데 이걸 보면은 막 플로팅 포인트 되게 낮게 쓰잖아요. FP BF16 쓰거나 FP8 16 올라마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거긴 거의 원본 모델인데. FP8 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H100이랑 H800의 성능 차이를 보잖아요. 그 성능 차이 나는 구간이 그러니까 약간 그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H100이 더 좋은 거죠. H100이 더 좋은 그거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가격도 더 비싸요. H100은 미국에서 그 미국의 우방만 살 수 있는 아, 네. 그럼 중국은 H800은 살 수 있는 거예요. H800은 예전에 젠슨왕이 대중국을 위해 겨냥해서 만든 GPU예요. 성능을 저하했다 왜냐면 그랬거든요. 미국 정부가 제한하니까 성능을 저하시켜서 판 거죠. 아, 그럼 H100을 만들고 경량 모델로 H800을 만든 거예요? 경량이 아니라 성능을 저하해가지고 저가 모델로 모델로. 중국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가격이 비슷하다나? 뭐 아니요, 그랬더니- 가격은 아까 보니까 꽤 많이 싸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 팔 수 있는 건 H800이라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뭐 딥시크 같은 거 보면 막 플로팅 포인트 되게 낮게 쓰잖아요. 8도 쓰고 막 16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H800이랑 H100의 성능 차이가 나는 게 플로팅 포인트 64일 때가 성능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가? 아, 정부를 속였다. 약간 어.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아. 거죠. 왜 알면서 그럴까? 거기서 보면은 차이 나는 게 그 인터커넥션 밴드위스 차이가 좀 나고 그게 한 2배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NV링크 달 수 있는 거 차이가 H100은 18개 달 수 있는데 뭐 H800은 8개만 달 수 있고 그럼 플로트 포인트 그래서 위에 아까 노드 8개 냈다. 네, 다른 테라플롭스 같은 경우 그러네요. 8개 딱이네요. 그리고 다른 테라플롭스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뉴스 보는 입장으로선 뭐 차단하고 이럴 때는 약간 트레이닝 관점, 서빙은 사실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고 트레이닝 관점에서 얘네 좋은 모델 못 만들게 하려면 H100 주면 안 돼. 아, 맞아요.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었고 그때도 그러니까 64를 안 쓰고 8로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약간 그런 관점이었던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사실 약간 서빙 관점이다 보니까 아,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긴 그때 하네요. 그때 네. 놓쳤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저거 나오고 나서 H800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었죠. H1600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갑자기 H100 뭐 수요가 2배가 늘었다나 뭐 그런 식으로 갑자기 나오고 근데 어쨌든 그랬었죠. 저는 이런 제약이 사실 기술 발전을 또 이끄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중국 있죠. 정부가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얘네들은 비용 효율적으로 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H100 쓸 수 있는데 굳이 왜 플로팅 포인트 8로 낮추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 돈도 다 대줬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노드 하나당 16개씩 붙일 수 있는데 무슨 옆에 노드랑 왜 통신해? 여기서 16개씩 하면 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제약을 뚫고 그걸 만들어냈다는 진짜 게 대단하긴 대단한 것 하네요.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진짜. 아니야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거 치고 제약이 우방이잖아 미국에. 우리도 돈이 없어 근데. LTE랑 5G 빠르니까 초기 지연 속도 이런 거 솔직히 말하면 약간 덜 신경 쓰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쵸. 핸드폰이 극악이면 아 진짜로 진짜. 최합수로 압축해가지고 맞아. 보내서 화면 띄우는 거 막 이런 거 연구하겠죠. 네. 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 할 때 힘들다고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비스가 글로벌 나갔을 때 실제로 안 가보면 알 수 없는 거죠. 그쪽 통신 노하우가 환경 없는 거네요. 노하우도 없고 웹페이지는 한 5메가쯤 하는 거지 원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베트남 가면 영원히 걸리고 이제 웹 사이즈 막 200기가, 200메가 뭐 이런 거, 200-300메가씩 웹 사이즈. 어이쿠 압축 안 하고 100메가짜리 이미지 올릴 걸 몰랐네.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우리는 H100
또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아요. 맞아요. 정부가 광주 과교원이나 이런 데 넣어줬고 맞아요. 혹은 NHN 클라우드나 이런 데 여러 데 의외로 H백이 많이 박혀 있고 근데 그래도 2,000대씩 가지고 있는데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2,000대는 없지만 어쨌든 없을 것 같아. 모델 학습하고 할 때는 좀 2,000대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좋은 인프라 환경에 있는 건 맞죠. 그록이 20만 대인가 했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20만 대요? 예. 그 일론 머스크가 돈으로 근데 그때 때려부었네. 메타도 그렇고 사겠다는 했지만 샀다고는 안 했죠. 팔렸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그록은 그 20만 대라고 20만 대를 IDC에다가 만들었어요. 자기네들 9개월 만에. 그래요? 그러고는 뭐 그래서 사실 그록이 지금 그렇게 빠른가 보죠. 네, 맞아요. 저 그록 쓰는데 그록 팀 리서치 엄청 빨라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는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미 정부나 다름없잖아.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있어도 비용은 엄청 줄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뭐라고? 근데 저는 얘네가 이거 저는 사실 모델 나왔을 때는 신기하긴 한데 잘 몰랐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공개한다고 해서 참 기대를 했는데 짜잔 나왔는데 뭔 소리야 이게 하고 그쵸, 넘어갔거든요. 그쵸. 이거 아이씨 내가 기대한 인프라가 저도 아니네. 이해하는 그런 거 거. 약간 넘어갔는데 윤이 설명해 주니까 아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의미인지 조금 알겠네요. 저도. 저도 잘 이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지식선에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해보고. 예.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저걸 다 해볼 수 있나 싶다가 또 저는 이제 데이터 관심 많으니까 아까 그 스몰 펀드랑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이게 SSD를 몇 개 설치해야 저게 성능에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아 이거를 근데 AWS가 해주길 기대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왜냐면 저게 잘 만들면 빅쿼리의 비용이나 이런 왜냐면 여기도 데이터를 워낙 많이 로딩하고 막 쓰니까 약간 기대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저게 진짜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죠. IDC에다가 SSD 깔고 S3FS 돌린 다음에 그렇죠. 거기다 이제 데이터 이런 게 대량으로 확 긁어갈 때 예전에 좀 병먹 걸리고 하던 거를 좀 해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서비스나 다른 데서도 좀 쉽게 적용해볼 수 있는 게 그나마 저거 아닐까 싶은 것 같아요. 뭐 학습할 때도 학습 데이터 훅 긁어가는데 제가 버텨줄 수도 있잖아요. 빅쿼리나 이런 거는 훅 긁어갔더니 10억입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데이터. 그래서 이거 공개됐으니까 이제 쓰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진짜. 전 빨리 AWS 해줬으면 혹은 다른 클라우드 중국 클라우드가 뭐 구현하고 있을 수도 있죠 저거.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이거 설명 듣고 나니까 이게 뭐 업계라는 게 뭐 한 회사만 갑자기 엄청 외계인 같은 기술을 쓰진 않고 접근 달라도 비슷하게 하니까 공개하면 안 됐지 사실 그 오픈 AI도 막 새 버전 나올 때마다 API 비용 막 토큰 계속 낮추잖아요. 네. 맞아. 그러면 사실 상상으로는 이거 뭐 이 서빙 인프라에 뭐 했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거든요. 뭘 했을까가 궁금했었지. 맞아요. 근데 보면 이런 기법들을 비슷하게 계속 하고 최적화되면 그다음에 여력 생기면 조금 더 낮추고 그쵸. 계속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어디 레이어에 메모리 많이 든데 그럼 메모리 또 최적화한 레이어 만들고 뭐 네트워크 더 빨리 할 수 있게 그 파이프라인 공백 여기 놀잖아 GPU 여기 더 꽉꽉 채워서 일해야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이지만 이거 덕분에 API 비용 더 많이 낮아지고 하면 좋겠네.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 클라우드 한창 갈 때 막 3개월에 한 번씩 S3랑 EC2 비용 낮추고 했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이게 딥시크 덕분에 이게 인프라까지 보고 나니까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LLM 더 싸질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거 약간 딥시크가 오픈AI한테 약간 돌 던지는 거 아니에요? 너네 돈 더 낮춰야지 더 싸게 할 수 있잖아. 막. 오픈AI 지금 투자자한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어요. 클로드랑. 근데 전 클로드랑 오픈 AI는 시당초에 포지션이 좀 다르게 가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미니 같은 애들이 엄청나게 싸게 지금 풀고 있긴 하거든요. 거의 제미니도 딥시크랑 비교하거나 그거보다 싼 정도로. 근데 재민이 플래시 이런 애들은 성능이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오픈 AI나 그런 애들보다는 떨어지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보편적인 모델들은 따라갈 수 있는데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나 제일 좋은 거? 걔네들보다는 약하죠. 근데 그래도 비교를 했을 때 가성비는 뭐 이거는 뭐 말할 수준이 아닌 거죠. 그리고 빨라요. 레이턴시도 좋아요. 걔네들. 가성비는 말할 수준이 1초 이하. 다른 애들 다 3초대. 그래서 약간 오픈 AI 쪽은 포지셔닝이 완전히 비싼 걸 비싸게 팔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맞나 약간 싶을 정도로. 저는 제가 이해하는 건 오픈 AI는 진짜 AI를 만들고 싶은 애들. 그리고 제미나이는 검색을 대체하고 싶은 애들. 그러니까 더 싸고 빠르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데 근데 뭐 당연히 기술도 지식도 좋아야 되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되고 클로드는 포지션이 잘 모르겠어요. 코드를 하고 싶은 건지. 클로드는 약간 기본적으로
걔 그냥 앱을 써도 코딩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MCP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그 뭐 약간 컴퓨팅 그 뭐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쪽으로 좀 포지셔닝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MCP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중국이 딥시크 클로드 같은 거 내놓으면 대박 치는 거 아니에요? 소넷? 왠지 기대해보게 되는 것 같아. 계속. 이번에 그러네요, 좀 안타까워 진짜네. 아쉬웠던 게 클로드 3.7이 나왔잖아요. 3.5 가격이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얘들 여력이 클로드- 없어. 지금 아니 3.5, 애들 인프라가 못 받쳐주는 거지. 아 그럴 수 있죠. 3.7 안 올린 거에 감사하게 아, 얘기했잖아요. 아니 진짜 비싸요. 딥시크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 가격 올리는 애는 도태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뭐 사실상의 디프리케이션 지금- 3.5에 대해서 근데 3.5 아직 안 버렸고 버리진 버리는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클로드의 포지셔닝이 재밌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의외로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딩 쪽은 거의 다 클로드밖에 안 쓰고 왜냐면 클로드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싸더라도 풀 수 없는 모델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클로드 미만 잡인 느낌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오픈 라우터 봐도 코딩이 제일 압도적이고 모든 용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두 번째는 거의 롤플레잉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코딩이 압도적이고 그 중에서도 클로드랑 제미니밖에 안 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원래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그 QM 모델 같은 걸로 코딩을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공개된 모델. 이 알리바바가 알리바바가. 거죠. 근데 아니야. 제가 집에서 못 돌리는 것도 있고 오픈 라우터에 있잖아요. 돌려보면은 성능이 이거를 내가 돈 주고 로컬에 구축해 돌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확 식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M3 울트라를 돈이 있어도 안 살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근데 확실히 클로드가 그런 걸 잘하는 포지셔닝을 잡았다는 건 신기한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입장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딥시크가 왕 먹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직접 네, 내가 맞아요. 로컬에서 돌릴 수 있고. 아, 6 671B를 실제로 로컬에 돌릴 수 있으면 좀 그 게임이 달라지긴 하는 게 로컬에서 돌리는 거랑 클라우드는 좀 다르긴 하거든요. 뭐 여기 다 개발해 보시니까 알겠지만 남의 서버에 내 데이터가 가는 순간 그건 내 데이터가 아니야. CPU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데이터 관점보다는 돈이 돈도 돈 문제지. 토큰 아까 보면 제가 아침에 뭐 개발 하나 하는데 4달러 나왔다니까요. 근데 돈도 돈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기업에서 쓰고 싶거나 했을 때 딥시크 돌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가는 것도 사실 민감하니까 아예 못하던 거를 거기서 해볼 수 아무리 있는 아니라고 시도가 해도 뭐 진짜 클라우드 서비스 믿고 쓰는 정도 아니면은 원래 찝찝하죠. 라우터 통해서 나가는 순간 이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몰라요. 그건 끝인 거지. 뭐 미국 반도체에서 뭐 해킹하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픈 소스는 위대하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커뮤니티 헬프 누가 해줬는지 오픈 소스 링크 다 걸어놨거든요. 이게 다 오픈 소스가 메타 X가 뭐죠? 이거 중국 업체인 것 같긴 네. 아 그래요? 한데 그럼 페이스북 메타가 메타 아니야? 아닌 것 네, 같아요. 그 메타가 아니더라고요. 아. 네, 중국 업체로 가던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이 저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러다가 중국이 조만간 GPU 만들겠어. 네. 만드는 업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범용처럼 약간 그 특화된 거 만들었는데 결국 다 실패한 것 같고 심지어 구글이 TPU 만든 것도 완전 뭐 잘 쓰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중국은 하드웨어 기술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오픈 소스는 위대했다. 근데 이렇게 멋있어요. 공개한 거 좋네요. 이렇게 좋죠. 공개되니까. 얘네들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 이게 허풍이 아니야. 오픈소스 하기 힘들어요. 제 아싸님한테도 예전에 우리 배포 솔루션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 쉽지 오픈한다는 게. 않죠. 특히 안에서 쓰던 거를 오픈한다는 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예. 궁금했던 게 이름 앞에서 딥을 붙였잖아요. 사실 우리가 딥이 ML 쪽에서 쓰기 시작한 게 딥마인드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딥을 이렇게 차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딥은 뭐 딥러닝의 딥러닝. 딥이 아, 큰 것 같아요. 딥러닝. 딥러닝의 딥인 딥러닝 것 생각을 같아요. 못했네. 머신 썼다고 지금 깊은 레이어의 네. 딥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약간 이거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선입견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아, 근데 전 고래를 보니까 반가운 것 같아. 예전에 도커 생각나면서. 진짜 그러네요. 도커. 이 고래도 뜰 것인가? 새로운 예전 고래는 거의 새고래. 돈도 못 벌고 죽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아싸님이 아직 죽지 않았군요. 아, 죽진 그래 아직 안 않았다고. 죽었나요? 네. 아직 기능 개발 계속 하는 것 같던데. 근데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도커 죽은 날 죽었나? 다음에 얘기하죠. 네, 뭐가 다음에 죽어요? 얘기하죠. 우리 서버 죽었잖아요. 아, 그 업데이트 자동돼가지고. 그거 아유, 혼자 방송 켜서 좀 이야기해봐요. 혼자 죽인 거잖아요. 근데 좀 전에 도커 아직 안 죽였어 얘기하다 갑자기 도커 죽은 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게 또 언제 무슨 죽었어? 나 무슨 도커 진짜 말인가에. 죽었나? 다음에 한번 얘기하시죠.
영경님이 3FS는 저장소에 셋업 가이드가 있다고 하니까 네, 가이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SSD가 한 2세대 있어야 제대로 테스트할 수 그럴 있는 것 거 아니에요? 같아요. 아마도. 박철음님은 누구시지?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시죠. 오랜 시간 오랜네. 동안 이야기하셔서 수고하셨고 또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